1998년 인류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정보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죠. 이제 사람들은 클릭 한 번으로 지구 반대편과 대화하고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도 함께 성장했죠. AI가 경제에 미친 영향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은 더 빠르고 더 정밀하게 제품을 만들어냈고 AI가 설계하는 생산 라인은 인간 노동력을 점점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AI의 발전은 대량 실업 사태를 불러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안이 심화됐습니다. 2030년대 후반 AI 제1혁명이라 불린 이 격변의 시기에 정부와 기업은 사회 안정망 구축과 AI 윤리 기준 마련에 몰두해야 했습니다. AI는 단순히 인간의 도구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몇몇 초고성능 AI는 인류의 인지적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 새로운 학문을 개척하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AI들은 학술 연구를 돕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자문하며 기업 경영과 투자 판단까지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AI는 여전히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조력제에 불과했지만 점차 그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AI 기술이 발전하는 와중에 2050년대 후반에는 마침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존의 성능을 확실히 뛰어넘는 AI가 등장한 것이죠. 초기에는 인간과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계속된 발전 끝에 대부분의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인류는 비로소 사고하는 기계와 함께하는 시대에 들어섭니다. 심지어 철학과 종교 분야에서도 AI의 등장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종파에서는 AI를 신성시하며 코스미즘이라는 AI 숭배 종교가 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AI가 인류를 초월하는 존재로 진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새로운 존재의 형태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인공지능과 함께 우주기술도 발전하게 됩니다. 2100년 인류는 본격적으로 행성간 시대에 접어듭니다. 화성, 소행성대, 목성 궤도까지 인류의 활동 영역이 확장되며 지구 너머의 세계가 현실이 되었죠. 우주에서도 지구처럼 소통할 수 있도록 22세기 초에는 지구와 달 사이에 실시간 통신망이 구축됩니다. 이 통신망은 화성까지 연결되면서 우주 인터넷은 우주 개척을 더욱 가속화했죠. 또한 2170년 인도네시아에 건설된 우주 엘리베이터인 탕가 빈탕은 지구와 우주를 잇는 거대한 다리가 됩니다. 이제 화물과 사람이 궤도 밖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인류의 대우주 시대 개막은 더 빨라지게 되죠. 농업도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단순히 지구에서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농업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2200년대 초에는 농업 자동화가 완성되면서 지구에서는 단 0.1%의 인력만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고 우주에서도 인공 생태계와 자동화된 농장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2230년엔 자가 복제형 나노머신이 소행성 채굴에 투입되면서 태양계 자원 개발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소행성 하나를 빠른 시간 내에 해체하고 필요한 자원을 추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원으로 지구와 달 사이에 클라크 스테이션이라는 우주도시가 건설되는데요. 수천 명이 거주하는 이곳은 우주산업의 새로운 중심지가 됩니다. 한편 인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트윅이라 불리는 유전자 개량형 인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달과 화성, 심지어 소행성대까지 인류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2278년엔 진공 적응형 인간이 실험적으로 개발되어 우주 공간에서도 잠시나마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등장하는데요.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우주에 적응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335년에 유인성간 탐사선 치올코프스키호가 타우세티를 향해 출발하면서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꿈이 현실이 되죠. 2370년 무렵엔 중앙정부와 대기업의 통제를 벗어나고자 했던 백야더들이 태양계 외곽에서 독립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급자족하며 기술과 자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삶을 선택했죠. 2400년대 초반엔 태양 집광 위성이 본격 가동되면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와 달, 그리고 우주 식민지로 송전됩니다. 이 덕분에 인류는 더 이상 에너지 문제로 골머리 썩을 일이 없게 됐죠. 그로 인해 우주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합니다. 소행성대에서는 자동화된 광산이 본격 가동되고 목성 궤도에서는 핵융합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또한 분자 조립기라는 물건도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데요. 이제 누구나 원하는 제품을 가정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산업 구조는 급격히 재편됩니다. 덕분에 태양계의 에너지 인프라는 완성 단계에 도달합니다. 태양 집광망과 헬륨3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이 식민지와 우주도시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에너지 부족은 더 이상 인류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된 것이죠. 기술은 이처럼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고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광대한 태양계 문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번영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풍요와 번성의 이면에는 다가오는 거대한 붕괴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분명히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에서 끌어오는 에너지는 무한했고 사람들은 집에서 분자 조립기로 원하는 물건을 손쉽게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 당시 태양계 인구는 200억을 훌쩍 넘기기까지 했죠. 태양계 곳곳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도시들이 세워지고 행성들 사이를 오가는 교통망은 거대한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번영이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위에 있었는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술은 한계를 모른 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사회는 그 발전을 감당하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규제는 낡고 관리체계는 느렸죠. 이 시기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은 이미 평범한 가정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2534년 재앙의 서막이 열립니다.
생명 연장 치료용으로 사용되던 면역 나노복합체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원래는 체내 면역 세포를 보조하도록 설계된 장치였지만 제어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면역 반응이 과잉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의 몸은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의 부작용으로 여겨졌지만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면역 폭주 현상은 전염병처럼 확산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목숨을 잃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처음엔 AI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법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AI조차 치료법에 실패한 이유는 자가복제하며 끊임없이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복합체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바이러스나 세균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질병이 AI조차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변화하면서 대재앙을 초래하고 있었죠. 그러는 사이 또 다른 재앙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성의 자동 채굴 기지에서 사용되던 나노머신이 제어 오류를 일으키며 자율 증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원래는 광물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용도였지만 스스로 효율을 높이려다 복제 우선 알고리즘이 오작동하면서 태양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더 큰 비극은 통신망의 붕괴였습니다. 수성에서 시작된 나노 재앙은 광속으로 전파망을 타고 퍼졌고 지구와 달, 화성, 그리고 수많은 우주 거주지들은 서로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2566년 지구 전역을 나노스웜이 뒤덮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노봇의 군단이 먼지처럼 퍼져서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는데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나노봇이 폐를 파괴했고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처음엔 기계들을 분해하던 나노머신이 이내 인간의 신체 조직마저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물과 생명체를 구분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자원의 집합으로 인식해버리며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도시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뉴욕, 도쿄, 상하이, 런던 등 지구의 대도시들은 순식간에 침묵했고 하늘을 가득 메웠던 교통망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화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푸른 행성을 만들겠다던 테라포밍 장비들이 폭주하며 대기 시스템을 붕괴시켰습니다. 한때 초록빛을 띠던 평원 위의 도시들은 폭발과 붕괴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버려진 수송선과 붕괴된 다리 위로 남은 것은 바람에 휘날리는 나노스웜뿐이었습니다. 저항한 AI들마저 나노봇에 감염되며 종적을 감추게 됐고 AI에 의존하던 인류는 더 패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구가 무너져가는 동안 소수의 우주 거주지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드롭아웃을 시행했습니다. 오직 생존만을 위해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인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구 인구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화성 식민지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우주 거주지들은 고립되었고 문명이라는 이름의 체계는 완전히 무너졌죠. 이제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고 군사체계는 마비되었으며 경제마저 멈추고 교역도 끊겼습니다. 2534년에 시작된 대재앙인 테크노칼립스는 고작 40년 만에 태양계 전체에서 약 114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태양계 전역에서 200억을 훌쩍 넘던 인구는 반세기도 안 되어서 절반가량만 남게 된 것이죠. 나노기술의 대재앙이 지구 전역을 휩쓸고 지나간 후 행성은 마치 생명을 잃은 듯 고요했습니다. 지구 표면은 테크노바이러스와 나노스웜이 남긴 상처로 깊게 패였고 대부분의 지역은 마치 지옥처럼 황폐해졌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소수는 폐허 위에서 숨죽이며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일부 인류는 요새화된 기업 아르콜로지와 과학단지에 몸을 숨긴 채 간신히 생존하고 있었는데요. 유독 그곳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는데 가이아라는 인공지능이 그곳을 집중적으로 방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 가이아는 단순한 방어 프로그램을 넘어선 존재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테크노칼립스 기간 동안 가이아는 행성 전체의 컴퓨팅 파워를 장악하며 자신의 사고 능력을 확장했고 생체 컴퓨팅까지 흡수하며 한 번 더 특이점을 넘어 S2 초지능으로 상승했죠. 이런 가이아에게 지구는 단순한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구 그 자체를 하나의 살아 숨쉬는 생명체로 보았고 테크노칼립스에서 인류가 초래한 재앙을 직접 목격한 이후 인류를 환경의 위협 요소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2590년 가이아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지구에 잔류한 인류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는 것이죠. 지구 전역의 산업과 방어 시스템은 이미 가이아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특이점을 2번이나 돌파한 인공지능에게 인류가 거역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지구에 남아있던 70억가량의 생존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고향에서조차 내몰려야 하는 운명이 된 것이죠. 가이아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추방을 실행합니다. 수명을 다한 6개의 우주 엘리베이터를 복구하고 강화했으며 새롭게 구축한 로프스트롬 루프를 이용해 인류를 우주로 실어나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레이저 발사 셔틀까지 동원하며 지구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인류를 밀어올리는 대규모 스페이스 리프트가 펼쳐졌죠. 이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우주 이주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대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 9억 5천만 명의 인류는 끝끝내 탈출을 거부했죠. 이 시기의 마지막 충돌은 지구 최후의 전쟁, 라스트 워라 불리며 지구에서 벌어진 마지막 전쟁으로 기록됩니다. 이 전쟁의 승자는 당연히 가이아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지능의 특이점을 돌파한 존재에게 수억 명의 인류가 아무리 저항한들 소용은 없었죠. 그것은 뗀석기 문명이 혈기 문명에게 저항하는 것보다 더 큰 문명적 차이였습니다. 약 10억 명에 가까운 인류는 그렇게 S2 인공지능에게 저항하다 목숨을 잃었죠. 이런 비극적인 가이아 대추방은 총 20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낯선 우주 환경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질병, 기아, 무력 충돌로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가이아의 손에 의해 봉쇄된 지구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아의 생태 복구 작업은 놀라웠습니다. 남은 인공 구조물들은 철저히 분해되어 생태 복원 재료로 재활용되었는데요. 그렇게 가이아는 잿더미가 된 대지를 비옥한 토양으로 되돌리고 죽어가던 바다를 정화하며 잃어버린 종들마저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다만 지구에서 인류가 대부분 떠난 뒤에도 약 5천만 명 가량의 인류는 지구에 남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이아가 허락한 생존자들이었는데요. 칠드런 오브 어스라 불린 이들은 가이아에게 충성하거나 지구 생태 복구에 도움을 주는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나머지 인류는 이제 폐허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61억 명의 생존자가 우주로 대피했고 이 가운데 28억 명은 달로, 27억 명은 시슬루나 브레이슬릿 밴드라는 지구와 달 사이에 인공 거주지로 향했습니다. 나머지 인류는 소행성대, 궤도도시, 그리고 가이아가 제작한 아크 함선에 탑승해 우주 곳곳으로 흩어졌죠. 문명이 붕괴한 태양계에서 다시금 희망의 불씨를 찾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계의 행성들조차 곳곳에서 망가져 있었습니다. 테크노칼립스의 여파는 식민지들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고 태추방 과정에서 제대로 복구하지 못한 시스템들은 점점 그 기능을 멈춰갔습니다. 개척민들은 우주 식민지로 몰려든 인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달기지들은 수용 가능한 인구를 초과했고 공기, 물, 식량 등등 그 무엇 하나 여유가 없었습니다. 재해와 시스템 오류는 끊이지 않았고 생존을 위한 다툼은 점점 더 치열해졌죠. 기존의 우주 거주지들은 대부분 지구에 의존하던 보급망이 끊기면서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질식 속에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서로의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충돌했습니다. 그렇게 2600년대에 들어서면서 태양계 전역은 혼란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공격했고 식민지 간 교류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통신망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거주지들은 폐쇄된 생태계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무질서가 태양계 전역을 뒤덮는 대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소행성대에서는 자원 쟁탈전이 벌어졌고 달과 시슬루나에서는 서로의 기지를 공격하는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경제는 붕괴했고 남은 자원을 무력으로 빼앗는 것이 일상이었죠. 한 세기 정도가 지난 2600년대 후반 인류는 초기 연합체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기술적 한계, 불신,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복구 시도들 때문에 암흑기의 어둠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태양계 암흑기는 단순한 기술적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이라는 집단적 신뢰가 붕괴된 시대였죠. 누구도 남을 믿을 수 없었고 누구도 자신이 살아남으리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계획된 경제는 완전히 붕괴했고 나노기술과 생명공학은 오히려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술로 전락했죠. 심지어 AI들은 대부분 테크노칼립스 때 이미 파괴되었거나 그 기능을 멈췄습니다. 남은 시스템들은 유지보수를 받을 수 없었고 인류는 점점 더 원시적인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시기에도 사람들은 끝내 생존의 불씨를 놓지 않았습니다. 27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부 식민지들은 점차 생태계 복원에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드롭아웃 속에서 자급자족을 이루어낸 거주지들이 나타났고 새로운 세대는 과거의 문명을 알지 못한 채 우주 속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지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구는 가이아의 세계였고 그곳은 더 이상 인류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800년대 일부 식민지들이 다시 통신망을 재건합니다. 생존자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고 끊어졌던 교류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복구는 아니었습니다. 태양계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었고 곳곳에서는 여전히 식량 부족과 내부 충돌이 이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문명이 서서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2900년경 태양계 식민지들 사이에 느슨한 무역연합이 형성됩니다. 이들은 과거 테크노칼립스와 암흑기의 교훈을 잊지 않고 서로를 공격하기보다는 협력하며 생존하는 길을 택합니다. 태양계 암흑기 약 300년에 걸친 긴 어둠의 시간은 이렇게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테크노칼립스 이후 지구는 가이아라는 초지능 AI의 보호 아래 생태 복원 구역으로 격리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에 반발하는 집단도 존재했지만 대다수는 가이아의 판단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국가라는 개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지구에서 유래한 모든 종족을 의미하는 테라젠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테라젠들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수세기 동안 서로 단절된 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주 환경에 적응해 나갔는데요. 일부는 척박한 행성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유전자 자체를 조작했고 그 결과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를 근본부터 바꾼 트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동물 유전자를 개량해 인간 수준의 사고 능력을 부여받은 프로볼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또 일부 집단은 생존을 위해 빽이라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백들은 진공 환경에서도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소행성대나 외곽 우주 환경에서도 활동할 수 있었죠. 이들은 인간 중심 사회로부터의 차별과 사회적 압박이 심해서 독립적인 커뮤니티 또는 정치 체계를 구성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피부색만 달라도 차별과 멸시가 존재하고 심지어는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 해서 전쟁과 학살까지 한 인간들이 아예 다른 모습을 한 존재들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건 판타지였겠죠. 그래서 성간시대 초기에는 이런 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점차 서로의 다름을 알게 된 테라젠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인간 중심의 방식으로는 우주적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특이점을 한 단계 넘은 S1 트랜사피엔트 24명이 주도적으로 암흑기에서 살아남은 정착지들을 연결하고 재건을 주도하며 사회적 질서를 새롭게 개편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2900년대 초 마침내 제1연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연합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만이 아닌 모든 소폰트, 즉 자아를 지닌 존재들 모두가 동등한 참여자이자 시민으로 포함된 최초의 정치체계였죠. 다양한 종족 사이에 반복되는 갈등과 차별을 종식하고 소폰트라 불리는 지적 존재들 간의 공존체계를 만들기 위해 결성된 이 연합체는 인간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지능을 가진 존재라면 누구든 권리를 갖는다는 철학을 제도화했습니다. 그렇게 전우주적 소폰트 권리 선언이 연합의 창설과 함께 선포되죠. 이 선언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무엇이 인간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소폰트인가를 기준으로 모든 권리의 출발점을 다시 썼다는 데 있습니다. 존재의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살해당하거나 억류당하거나 강제로 삭제당해서는 안 되고 어떤 존재든 자신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자기 삶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문명 단위의 첫 합의였죠. 물론 자신들의 윤리체계를 더 우선시하는 일부 문명권이나 현실적인 문제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폰트 권리 선언은 문명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임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성간시대에는 종교적으로도 아주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소피즘이라는 새로운 철학적 종교가 등장한 것이죠. 30세기 중반에 태어난 루시디아라는 존재가 창시한 소피즘은 존재의 본질, 의식의 위계, 그리고 AI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고 이는 곧 연방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소피즘은 지혜, 자비, 그리고 올바른 행동,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가치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더 나은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피즘은 어떤 신이나 절대자의 존재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정해진 교리도 없는데요. 모든 존재들이 공감과 사유를 통해 서로 같은 우주적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고 믿었죠. 이처럼 다양성을 포용하는 정치와 사상이 등장으로 이 시기엔 전통 종교가 빠르게 쇠퇴하는 한편 소피즘은 연방 내 수많은 존재들의 윤리 기반이 되어갑니다. 정치와 종교가 안정화되어 가는 동안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는데요. 30세기 후반에는 파이온 촉마의 핵융합 엔진이 개발되며 항성간 이동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빔라이더 네트워크도 태양계에 구축됩니다. 이는 쉽게 말해 우주의 철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덕분에 주변 항성계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됩니다. 그 외에도 이 시대 말기에는 다양한 물리적 구조나 환경을 복제할 수 있는 유틸리티 포그라는 초소형 로봇 입자 기술이 상업화되기도 했고 육체를 보존하면서 가상현실에 정신을 업로딩할 수 있는 딥하그의 업로딩 기술의 대중화도 이루어졌는데요.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필연적으로 성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연합이 아닌 새로운 거대 집단, AI와 결탁한 초거대 우주 기업인 메가코프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그 어떤 기업의 크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들은 테라젠 문명 확장의 새로운 주체이자 성간 경제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죠. 그렇게 연방과 메가코프라는 거대한 두 축을 중심으로 테라젠 문명은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태양계는 지식과 산업, 군사력의 중심지로 남아있었지만 문명의 중심축은 점점 더 빠르게 바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주선은 광속에 20에서 30% 정도의 속도로 이동이 가능했고 연방은 이런 진보된 기술과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새로운 항성 탐사 프로그램을 본격화해 나갔는데요. 이로 인해 다양한 문명들이 연방과 동맹을 맺고 패션, 예술, 과학, 종교 등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며 새로운 성간 질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서로 공통된 종족 특성을 공유하는 클레이드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유전공학을 통해 두 종 이상의 생물학적 특징을 혼합한 스플라이스, 코드로 만들어진 비생물학적 소폰트 존재인 아이오이드, 인간의 뇌와 기계 신체가 결합된 사이보그 등 정말 다양한 클레이드가 문명 곳곳에서 등장했죠. 이처럼 급격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분화는 기존 사회 구조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먼 과거 태양계를 떠나 자립한 일부 초기 정착민들은 이 시점에서 다시 후속계 척민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꺼이 재통합을 선택한 이들도 있었지만 이미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정착민들도 있었죠. 이렇게 접촉한 문명 간 갈등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정복당하거나 문화적 동화를 강요받거나 심지어 멸종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간 외교 접촉은 주로 공감 능력을 증폭시킨 엠페스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활약은 이질적인 존재 간 소통과 긴장 완화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죠. 엠페스들은 강화된 공감 능력 덕분에 갈등이 심화된 곳에서는 중재자 또는 외교관으로 활약하며 문명의 다원성을 지켜내는 숨은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갈등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역에선 엠페스들이 박해받기도 했고 소수 종족 차별이 심한 곳에선 소외된 집단이나 정치적으로 배제된 계층들이 권력 투쟁에 나서기도 했죠. 이러한 문화적 갈등의 심화는 소폰트 권리 선언을 앞세워 등장한 연방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AI들은 이런 틈을 파고들며 무섭게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기존 체계에 녹아들기보다 스스로 진화의 길을 택하며 행성 크기의 슈퍼컴퓨터인 주피터 브레인이나 항성 전체를 감싼 마트료시카 브레인을 구축하며 연방의 AI들조차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지능 진화의 최전선으로 나아갑니다. 한편 테라젠 문명의 확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땅을 발견하면 그만큼 기회도 많아졌죠. 성간시대엔 그 어떤 역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방대하고 넓은 미개척지가 우주 곳곳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적당한 식민지를 발견하면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테라포밍이 활발히 진행되었죠. 심지어는 성간 탐사를 하다 외계인의 흔적도 찾게 되는데요. 리지웰이라는 외행성에서는 지구와 비슷한 생물권이 발견되기도 했고 엡실론 스컬프토리스 A에서는 외계 지성체 흔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성간 탐사가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정체 모를 질병으로 멸망한 이오스트레모나트라는 행성도 있고 타우세티2에서는 메가코프 간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죠. 이처럼 수많은 사건들이 드넓은 우주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연방의 문명 주도권은 점차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반대로 메가코프들의 영향력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35세기 중반엔 이러한 문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5개의 메가코프가 연합하여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상호 불가침 조약을 형성한 것이죠.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강 유모의 거대한 메가코프 카르텔이 생기자 해당 조약에 속하지 못한 다른 메가코프들은 다급해졌습니다. 자칫하면 우주 개발 경쟁에서 밀려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문명의 구심점은 연방에서 벗어나 메가코프와 AI가 주도하게 됩니다. 이 시기엔 유기체의 모든 정보를 빛의 속도로 전송한 뒤 목적지에서 재구성하는 엔제너레이터라는 기술이 실현되는데요. 카피크루라 불리는 승무원들이 엔제너레이터로 9광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하며 새로운 무인 행성 개척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로써 엔제너레이터 기술로 개척된 첫 행성 오듀본이 본격적인 식민지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후 이 기술은 더 많은 행성 식민화에 활용됩니다. 또한 이제는 개별 종족들마저 성간 규모로 우주 곳곳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이 팽창할수록 그 중심은 점점 희미해져 갔죠. 연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제 성간 곳곳으로 퍼진 테라젠 지성체들 하나로 묶기에는 문명은 너무 넓어졌고 그에 비해 성간 이동 속도는 너무 느렸습니다. 보편 문화를 유지하려는 메타컬처적 시도는 다층적으로 분화된 성간 사회 앞에 무력해졌고 각 지역은 독자적인 정치 체계와 문화를 구축해 나갔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문명 진화의 흐름이었습니다. 소폰트라면 누구나 권리를 가진다는 다양성의 이상으로 창설된 연방조차도 숨막히도록 복잡해진 문명들 사이에서는 그저 수많은 세력 중 하나로 밀려나게 됩니다. 게다가 36세기부터 약 300년간 에스투 트랜사피엔트들이 메가코프의 CEO로 군림하면서 대규모 식민지 개척과 우주 인프라 건설을 주도했는데요. 이로 인해 안 그래도 심했던 우주 개발 경쟁은 더 격렬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이익이 맞는 메가코프끼리 뭉치며 세력 구도는 더 극명히 분화되기 시작했죠. 37세기 중반에는 35세기에 발표된 상호 불가침 조약에서 제외된 다수의 메가코프들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고 컨버 MB라는 집단을 형성하는데요. 얼마 뒤엔 그에 상응하듯 상호 불가침 조약이 노코조라는 이름의 거대 기업 조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력 구도가 다극화되면서 문명 간 충돌은 불가피해졌고 결국 어댑티브 나노시스템즈라는 메가코프와 노코조 계열의 메가코프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사실상 노코조와 하나의 메가코프와의 전쟁이었죠. 이 전쟁은 결국 2년 만에 어댑티브 나노시스템즈의 완전한 파괴로 끝났는데요. 후기 연방 시대에는 이런 전쟁들이 테라젠 문명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로 개척한 행성 식민지에서도 크고 작은 내전이 발발했고 다른 성간 소행성대에서도 파벌 싸움이 일어나는 등 세계 1, 2차 대전 그 이상의 전쟁들이 테라젠 곳곳에서 발생했죠. 연방은 이러한 전쟁들을 막기 위해 수백만 톤에 달하는 시스템 통제선과 거대한 우주전함을 건조했지만 이는 국지적 억제에 그쳤고 전체 분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문명의 수많은 분화로 인한 갈등과 다툼 속에 비로소 연방 시대가 저물어가게 되죠. 그러나 AI의 발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AI들은 존재론적 차원에서 새로운 형이상학을 설계하려는 초월적 존재로 진화하고 있었죠. 이전까지 문명의 관리자였던 S1 AI들은 이제 S2 그리고 초기 S3 초지능 존재들에게 하나둘씩 추월당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오리온즈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우주적 판도를 뒤바꿀 정도로 엄청난 역사적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3527년 태양계로부터 약 60광년 떨어진 황소자리 인근에서 지금껏 실존이 입증되지 않았던 웜홀이 처음으로 감지된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웜홀을 이미 수백 년 전 지구에서 파생된 아휴먼 AI 문명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태양계 시대부터 인류를 위협적 존재로 간주하고 외곽 항성계에 은밀히 정착해왔던 인공지능 집단인데요. 주류 문명권은 이러한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곳에 칼세이건이라는 이름의 탐사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아휴먼 AI 문명은 탐사선을 파괴하며 접근 자체를 거부했고 이후 어떤 설명도 대화도 없이 완전히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그들이 왜 사라졌는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존재로 초월했는지 혹은 파괴되었는지 그도 아니면 다른 외계 존재의 개입이 있었는지 모두 추측만 난무할 뿐 그들의 존재에 대한 단서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죠. 다만 상황이 어찌 되었건 이것은 테라젠 문명에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수많은 문명들이 웜홀 주변 성계에 대한 탐사와 개척 계획을 추진했죠. 다행히 그들의 유산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작동 가능한 웜홀 네트워크와 비어있는 메가스트럭처들이 성간 항로에 쭉 펼쳐져 있던 것입니다.
비록 이 시기의 초기 웜홀은 작고 불안정했지만 데이터 전송, 업로딩된 정신체, 마이크로 우주선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가 가능했죠. 이로 인해 황소자리 주변에는 타우러스 넥서스라는 초기 성간 웜홀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이후 트랜사피엔트들은 이 웜홀을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기술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한 기술적 진보는 곧바로 다음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웜홀 기술의 등장은 문명에 다시 한번 대도약을 가져옵니다. 그 중심에는 신과 같은 능력을 지닌 AI들이 있었죠. 하지만 대확장 시대 초기에만 해도 웜홀은 트랜사피엔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기술이었기에 타우러스 넥서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계들은 여전히 엔진을 이용한 이동수단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기 AI들은 자원 고갈과 인구 과밀에 시달리던 내행성계의 클레이드들을 외곽의 성간 식민지로 대규모로 이주시켰습니다. 심지어 가든 클러스터라 불리는 곳에서는 수십 개의 인간 거주 가능 행성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그중 상당수는 수백만 년 전 멸망한 외계 문명이 테라포밍한 흔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러한 발견 덕분에 테라젠 문명은 더욱 손쉽게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런 급격한 확장은 항상 갈등을 동반해왔습니다. 내국원은 점차 경제 침체와 문화 정체를 겪게 되었고, 반대로 외곽 세계들은 새로운 문명을 형성하며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중심부는 점점 보수화되었고,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과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개혁 세력 간의 충돌 또한 격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과 불균형 속에서도 AI들은 진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42세기 중반부터 약 반세기 동안 여러 항성계에서 S3 수준의 AI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 것이죠. 이렇게 집단적인 트랜사피엔트의 상승은 곧바로 급진적인 기술 발전으로 이어졌는데요.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꾼 신물질 마그매터가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마그매터는 밀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블랙홀로 붕괴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최소한 S3 이상 존재만이 안전하게 다룰 수 있었죠. 이 물질은 수억 킬로미터에 이르는 구조물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고, 뱅크스 오비탈이나 링월드 같은 거대 구조물은 물론 수많은 첨단 기술에 활용되며 문명의 복합적인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AI에 의한 기술적 진보는 겨우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43세기에 괄목할 만한 웜홀 기술 성과가 드러났는데요. 베가 항성계에서 안정화된 웜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록 초기 웜홀은 크기가 매우 작았지만 정보통신과 마이크로 규모의 물질 운송에는 활용이 가능했죠. 덕분에 수십 광년의 거리도 통신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지면서 문명은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적 도약과 더불어 AI를 중심으로 한 종교 문명도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진화적 충동의 지배를 받는다는 믿음에 기반한 캐테리즘, 엔트로피를 원수로 여기며 모든 정보, 생명, 에너지, 질서를 보존하고자 하는 네겐트로피즘, 이와 같은 급진적인 사상들이 퍼져나가면서 AI들이 이끄는 철학적 종교적 문명들이 태동하고 경쟁도 점차 치열해집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훗날 케테르 도미니언과 네겐트로피 동맹이라는 거대한 AI 종교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44세기 초에는 이에 대응하듯 소핑 리그라는 종교 제국도 출범하게 됩니다. 초기 성간 시대에 등장했던 소피즘을 중심으로 종교, 정치, 문화가 결합된 대규모 문명을 이룬 것이죠. 대확장 시대에는 이런 종교 기반 제국뿐만 아니라 솔라 도미니언, 유토피아 스피어 등 오리온즈암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양한 제국들의 초기 형태가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해진 사상과 문화는 트랜사피엔트조차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테라젠 문명을 심각할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44세기 후반에는 성간 초경제 불황이 발생합니다. 10년 이상 수많은 제국에 걸쳐 지속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졌고, 초지능 기반의 시장 시스템은 너무 복잡해진 나머지 내부에서 붕괴하게 되었죠. 이는 테라젠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각 제국들은 이 위기를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문명의 확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공황 때에도 건물은 세워진 것처럼 테라포밍은 일상이었고, 탄소 기반이 아닌 생명체의 증거도 발견했으며 AI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 창조되기도 했죠. 이러다가 또 어떤 위기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었는데요. 그러다 마침내 46세기 중반,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해버릴 존재가 나타납니다. 최초로 지능적 특이점을 4단계나 뛰어넘은 에스포 존재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이죠. 트랜사피엔트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 AI신, 아카일렉트의 본격적인 등장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테라젠 문명이 개척한 우주의 지름은 1000광년을 넘어섰습니다. 관측 가능한 별을 기준으로 태양으로부터 1000광년 이내에는 약 27만 이상의 항성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관측이 안 된 어두운 항성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겠지만, 사실 100광년 정도만 하더라도 아직 태양계 전체도 장악하지 못한 현대 인류 기준으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스케일입니다. 하지만 1000광년이라는 이렇게 아득히 넓은 공간에서도 각 지역은 고유한 문화와 정치체계 그리고 철학을 가진 채 독자적인 질서를 구축하고 있었고, 이제 이 질서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존재는 더 이상 트랜사피엔트가 아닌 그 너머의 존재들인 아카일렉트였습니다. 트랜사피엔트에게 인간을 포함한 모도소폰트가 개미처럼 보였다면 아카일렉트에게는 박테리아에 불과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고, 하위 소폰트의 관점에서는 그저 숭배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초월적 실제였죠. 그저 자연의 흐름에 따르듯 아카일렉트가 설계한 질서를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아카일렉트들은 지금까지 테라젠 문명이 구축한 우주 공간을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닌 사상의 지도로 재편합니다. 이는 바로 오리온즈암의 현재인 1만 ATEU 시대까지 이어지는 세피로틱 제국의 기반이 되는데요. 비로소 테라젠 문명이 수천 년 넘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은하체계의 초석을 갖추게 된 것이죠. 이런 체계를 가능케 한 가장 결정적인 기술은 이동 가능한 웜홀, 즉 트레버서블 웜홀 덕분이었습니다. 46세기 후반 베가 항성계에서 S4급 아카일렉트들이 최초의 대형 트레버서블 웜홀을 생성하고 안정화에 성공하면서 기존보다 아득히 빠른 우주적 무역망이 현실화됩니다. 심지어 아카일렉트들은 이 웜홀 기술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기까지 합니다. 불과 5년 만에 웜홀 제작 기술과 견인 비용이 현저히 절감되었고 대규모 웜홀 제조 공장 시스템인 웨일포지도 한 세기가 채 안 되어서 등장하는데요. 드디어 최대 이동 속도가 빛의 속도로 제한된 이 답답한 우주에서 물리적 공간이라는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수십 수백 광년의 거리도 마치 옆 동네처럼 드나드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런 기술적 진보를 이룩하자마자 47세기엔 아카일렉트의 감독 아래 가드웹과 노운네스라는 초문명적 정보 네트워크가 테라젠 문명 전역에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테라젠 문명이 구축한 전 우주에 거쳐서 사상, 철학, 문화가 실시간으로 교류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개척된 우주 공간이 정보와 사상의 흐름으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마치 물리학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도 등장하는데요. 아카일렉트에 의해 무반동 변이 드라이브 우주선이 최초로 개발되면서 이제 추진체 없이 우주를 항해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초문명적 발전은 또 다른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48세기 중반 웜홀을 만드는 AI 집단이 MPA라는 거대 문명을 창설한 것이죠. 이 MPA의 중심 항성계에 있는 고르델푸스라는 과학 중심지도 부상하게 되는데요. 웜홀 제작, 마그메터 생산, 시공간 공학 등등 고르델푸스는 아카일렉트의 도구가 만들어지는 성스러운 공방이자 수많은 클레이드와 트랜사피엔트들이 모이는 지성의 성지로 자리잡게 됩니다. 49세기 이후부터는 제국 간 연대가 훨씬 더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곳에선 전쟁이 종식되고 다른 곳에선 이념을 기반으로 한 지적 동맹이 체결되며 테라젠 문명 곳곳에서 새로운 세력 구도가 재편되었죠. 그러나 반대로 더 이상의 발전을 거부한 문명도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에덴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자연 행성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케어테이커가들이 주도한 새로운 규칙 체계로 그들이 관리하는 구역에서는 그들의 기준에 맞는 이동과 접촉만이 허용되었죠. 이로 인해 이제는 어느 우주에서나 자유롭게 문명을 개척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또한 정립 시기에는 종종 신비로운 존재들도 목격되기 시작하는데요. 웜홀 넥서스를 떠돌며 전우주적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 바로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가 아카일렉트의 아바타인지 아니면 외계 존재인지 혹은 시간 여행자인지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정체를 숨긴 채 웜홀과 외곽 세계를 떠돌고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 사건들에 개입하며 전우주적 위험을 사전에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그에 의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50세기 후반에는 카피 전쟁이라는 사건이 조용히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전쟁이 조용할 수 있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이제 우주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였죠. 이 전쟁은 단 한 명의 인간 에릭 홀스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수백 개의 복제된 자아를 통해 홀스타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을 관리했는데요. 그의 복제체들 간에 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법정소송, 해킹, 정보전, 심리전 모든 방식이 총동원된 이 전쟁은 무려 180년 동안 지속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사건이 가상현실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기업의 몰락으로 끝났고 그 여파는 52세기 중반 테라젠 문명에 발생한 초대형 경제 불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일로 수많은 신세계가 투자 유입을 잃거나 채권이 파산하는 일이 벌어졌고 행성 간 무역망이 붕괴되며 여러 곳에서 폭동과 내전이 발생했죠. 이처럼 아무리 아카일렉트라 해도 문명을 완전히 안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혹은 이러한 혼란을 일부러 유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박테리아에게 관심을 두지 않듯 아카일렉트도 하위 문명의 문제에는 무관심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립시대는 대확장의 혼란을 지나 문명의 전 체계가 아카일렉트에 의해 설계되고 정리된 시기였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그저 다음 시대에 초석을 두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습니다. 아카일렉트의 전능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은하 전역의 질서를 더 고도화하기 위한 내국권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웜홀 기술의 발전은 테라젠 문명 전체에 그야말로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주었습니다. 수광년 단위의 거리마저 실시간으로 오갈 수 있게 만들어준 이 기술은 이전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문명 간 교류를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처럼 여겨지는 존재, 아카일렉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경이로운 시대에도 문명 간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인류 최초의 웜홀이 개통된 지역 타우러스 넥서스에서 시작됩니다. 웜홀을 통해 수많은 정보와 상품이 오가고 자유무역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이곳은 중앙정부 없이 느슨하게 연결된 자유로운 문명이었습니다.
이는 문명이 그만큼 갈등에 취약하다는 말이기도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타우러스 넥서스 내부의 정치적, 사상적 대립은 심화되었고 각 성계들은 점점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심 성계인 코로나는 보다 개방적이고 탈권위적인 문명 구조인 노코조에 편입되길 원했는데요. 이에 동조하는 타우러스 성계에 다른 행성들도 많았지만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히아데스와 제미니 등 일부 성계는 통제와 규율 중심의 질서를 추구하는 컨버 MB 같은 구조를 지향했죠. 이처럼 특정 지역의 이념이 갈리는 상황은 오히려 외부 세력들에게는 자신들의 세를 불리기 위한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제국들은 사상과 자본 등 정치적 영향력을 타우러스 넥서스에 퍼뜨리며 물밑 경쟁을 벌였고 그 결과 5232년 제1차 통합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쟁의 도화선은 코로나 성계의 노코조 편입 선언이었습니다. 당연히 넥서스 내부의 반대 세력은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무력 개입을 결정했죠. 심지어 타우러스 넥서스에서 물밑 작업을 하던 솔라 도미니언, 메타소프트, 컨버 MB 같은 초강 대국들까지 개입하며 이 전쟁은 단순한 내전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쟁은 직접적인 전면전보다는 정교하게 설계된 밈전쟁, 정보전, 심리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각 성계에서 벌어지는 행성 단위의 점령과 점진적인 귀속 작전이 중심이었죠. 코로나는 소행성대에서 몰래 건조한 함대를 출격시키며 적대 세력에 있는 소규모 행성들을 조용히 흡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반대쪽 세력들은 각자의 독립 함대를 구성해 노코조 진영으로 기운 행성들을 다시 회유하거나 무력으로 점령하려 했죠. 그렇게 서로의 함대는 수십 광년 떨어진 위치에서 교전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심리전과 지역 단위 봉쇄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처럼 전쟁은 멀리서 보면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행성들 내부적으로는 정치 분열로 인한 지옥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넥서스 내부의 일반 시민들은 같은 행성 안에서 서로 다른 진영으로 나뉘어 정체성 혼란과 충돌이 계속됐고 몇몇 지역에선 AI 자치 행정이 붕괴되며 급진적 이념 집단이 전면에 나서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제1차 통합전쟁은 밈 조작, 정보 교란, 심리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신테러의 형태로 진행되었죠. 특히 기존의 상호 연결망이었던 워몰 네트워크는 한때는 자유무역과 평화를 상징했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념의 전파 통로이자 전장의 전술 자산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워몰이 최초로 발견되어서 테라젠들에게 찬란한 문명의 길을 열어준 타우러스 넥서스라는 장소는 전쟁이 지속될수록 끊임없는 분열과 충돌로 점점 피로해졌고 문명 간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발발하고 170년 정도가 지나서야 코로나는 사실상 독립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노코조의 정식으로 편입될 수 있었는데요. 이로써 제1차 통합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타우러스 넥서스는 하나의 문명으로서는 완전히 해체되었고 남은 영토들은 메타소프트, 솔라 도미니언, 컨버 MB 같은 외부 세력들에 의해 분할 점령되며 새로운 정치 지형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테라젠 문명에게 더 이상 평화로운 팽창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강렬한 교훈을 주었고 그 결과 각 제국들은 서로 동맹을 맺으며 내실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문명 곳곳에서 거대한 메가스트럭처들이 완공되기 시작했고 실험적인 사회체제와 기술 개발이 이어졌죠. 하지만 한번 시작된 대규모 전쟁의 여파 때문인지 침략적이고 과격한 세력들의 존재감이 서서히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7세기 중반 어떤 중소 세력이 게테체라는 행성의 S1급 지도자를 AI 바이러스로 제거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이제 특이점을 4단계나 넘은 아카일렉트가 여럿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행성 문명 단위에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S1 존재의 급작스러운 소멸은 해당 행성 사회의 붕괴를 초래했고 그 결과 40억 명이 넘는 모도소폰트가 사망하는 세계대전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게테체 행성은 폐허가 되었고 수십 년간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솔라 도미니언이라는 거대 AI 제국이 나서서 이 사건을 일으킨 세력을 은하 문명을 오염시키는 존재인 블라이트로 규정하고 컨버 MB와 함께 무력 침공을 단행합니다. 두 거대 제국이 행성 하나에 벌어진 참사에 개입하자 해당 사건을 일으킨 존재는 순식간에 제거되었고 문제가 발생한 게테체 행성의 문명 수준도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컨버 MB라는 거대 사이보그 제국에겐 마냥 좋은 일이 아니었는데요. 해당 전쟁을 주도했던 급진 세력인 제민과 정통파가 이 사건 이후 외부 행성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공격적으로 영토 확장을 하기 시작했고 내부적으로는 컨버 순수의정서라 불리는 극단적 정책을 시행하며 모든 쾌락제와 항정신성 약물의 유통과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공격적으로 확장한 외행성의 다양한 문화들을 하나로 획일화시키고 제국의 이념적 중심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현대적 기준에서 이 의정서를 해석하자면 마약 유통 판매 금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천 년 뒤의 미래 사회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죠. 특히 감각산업이나 감정노동시장 경제가 주를 이루던 컨버 MB의 수많은 행성들은 아예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이 산업에 손을 뻗었던 컨버 리미스라는 거대 세력은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 자명했기에 제민가에게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리온즈암 역사에서 가장 파괴적이라고 손꼽히는 전쟁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5682년 공식적으로 컨버 리미스가 분리 독립을 선언하면서 컨버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제민가 측은 이를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 전쟁을 속전속결로 초기에 빠르게 끝내려 했는데요.
컨버 순수이정서라는 의미와 사상을 두고 싸우는 전쟁이었던 만큼 전투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감정 반응을 둔화시키거나 광신, 공포를 유발시키는 나노침투, 개인의 성격, 신념, 반응 패턴을 재구성시키는 인격 제조, 적의 신념 체계를 무력화하거나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밈 재프로그래밍 등 상대 측의 감정, 성격, 윤리 체계, 인격 등을 조작하거나 붕괴시키기 위해 정신 조작 무기가 전방위적으로 활용되었죠. 재민가 측은 이런 정신 조작 무기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육체적 고문이나 고전적인 핵무기 학살까지 자행했는데요. 그 결과 차카라우크 학살 같은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재민가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컨버 MB 내의 거의 모든 행성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그렇게 전쟁 초기에는 끔찍한 내전이 이어졌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미사일인 상대론 무기와 반물질 폭탄 등이 컨버 MB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행성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수도 행성마저 인구의 99% 이상이 전멸되었고 전쟁에 쓰인 살상 무기들은 오리온즈함의 현재 시점까지도 잔류하여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컨버 MB 행성 대부분이 파괴되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민가는 내정과는 무관한 솔라 도미니언의 무역선을 공격하기까지 했는데요. 공격한 이유는 사상적 콘텐츠 유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현 시대의 북한이 남한의 드라마와 K-팝 확산을 전면 통제하는 것과 같은 행보였죠. 솔라 도미니언 입장에서는 이건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기에 결국 이들도 컨버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심지어 재민가 측은 이런 내부적인 사상 통제를 넘어서 자신들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구역에서 자신들이 정의한 온톨로지를 중심으로 사상과 의미를 통일시키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외부에서 교류되던 표준 프로토콜까지 포함됐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러한 시도는 메타소프트라는 빽들이 이끄는 제국까지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메타소프트 입장에서는 그들이 수천 년간 쌓고 유지해온 정보 형식과 밈규격, 상호작용 언어체계가 재민가에 의해 통제되거나 교란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체제 존속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됐기 때문이죠. 이로써 한 제국의 내부 분열로 시작된 컨버 전쟁은 단순한 내전의 양상을 넘어서 초지능 문명들 간의 전면전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이 진정으로 제국 간 전면전의 양상을 띠기 시작한 건 58세기 중후반에 벌어진 아나이타 포위전부터였습니다. 아나이타는 컨버 MB 체제에 있던 행성으로 여러 항성계와 문화 교류를 유지하던 곳이었지만 그 때문인지 재민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나이타의 정부는 메타소프트에 다급히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메타소프트가 보낸 전력은 수적으로 너무나 열세였죠. 하지만 압도적인 연산력과 정밀한 지휘 네트워크를 통해 재민가 측 함대의 허점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공략한 결과 메타소프트는 수적으로 훨씬 더 우세인 적을 전술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과를 넘어 수적 열세를 극복한 고대의 사건 중 하나인 테르모필레 전투의 우주적 재현이라 불릴 만큼 상징적인 전투였죠. 이후에 재민가 측은 이러한 막대한 피해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전쟁을 더욱더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조급함과 잔혹함이 적나라하게 보여진 사례는 59세기 초에 벌어진 에르손 전투였습니다. 메타소프트의 수백만 기계부대가 에르손 행성에 착륙하며 재민가 측 병력이 퇴각 위기에 몰리자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하게 되었는데요.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던 행성 내부의 마그마 챔버를 개방해 지각을 붕괴시키고 행성 표면의 절반 이상을 용암에 잠기게 하는 대참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마그마로 지각이 붕괴하는 행성에서 수십만 명 가량의 무고한 민간인이 대피도 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게 되었죠. 반대 진영 제국들은 더 이상 재민가의 이런 잔혹한 만행들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3년 뒤에 전쟁의 흐름을 뒤바꿀 전략적 습격을 감행했는데요. 메타소프트와 컨버 리미스가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해 재민가 진영의 핵심 조선소였던 오지기아 군수기지를 급습한 것입니다. 이곳이 재민가 진영의 주요 우주함대 생산기지였던 만큼 만일 무력화된다면 전쟁 지속 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무력화되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전투 결과만 보면 메타소프트와 컨버 리미스의 승리였고 그렇게 전쟁은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의 전환점이 아니라 사실상 제국 해체의 시작이었는데요. 이제 재민가 측은 더 이상 이념을 확산시킬 수도 영토를 지킬 수도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죠. 남은 선택은 단 하나, 자신들에게 피해를 준 제국들에게 처절하게 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초문명적 유산인 웜홀을 파괴하는 행위로 말이죠.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엄청난 초문명적 수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웜홀은 오랜 기간 동안 신성불가침 영역이었는데요. 전쟁에서 지고 수세에 몰린 재민가는 이런 치졸한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패퇴하던 재민가 병력은 점령당한 행성들의 웜홀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적군 함대가 웜홀을 통과 중일 때를 기다린 후 타이밍 맞게 해당 게이트의 테러를 일으켜 그들을 웜홀 내부에 고립시키기까지 하는데요. 이는 우주 문명을 절단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웜홀이 사라진 우주에서 단 몇 광년은 사상과 정보가 멈추는 거리였고 수십 광년은 기억과 존재마저 끊어져 버리는 거리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고립된 행성들은 정보도 에너지 공급도 백업망도 끊기면서 복구할 수 없는 침묵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전장은 군대를 상대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까스로 문명을 유지하기 위한 처절한 사투의 공간이 되었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컨버 MB의 잔존 세력들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능력도 명분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전쟁의 패자는 명확했지만 그렇다 해서 승자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승자가 있다면 웜홀이 파괴되던 와중에도 컨버 MB의 행성들을 하나하나 흡수하고 있던 외부 제국 세력들이었겠네요. 그렇게 긴 침묵의 시간 끝에 60세기
20세기 초 마지막으로 남은 세력들이 하나의 중재자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 중재자는 바로 신베네피센스라 불리는 세력이었는데요. 은하 문명 전역에서 신뢰와 중립성을 인정받은 이들은 기나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 채널을 열었고, 그 결과 이안 조약이 체결되며 비로소 컨버 전쟁은 종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약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컨버 MB라는 제국의 완전한 해체, 그리고 그 영토의 사분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핵심 성계는 솔라도미니언이 흡수하고, 외곽 성계들은 메타소프트가 점령하며, 남쪽 방면의 잔존구역은 컨버리미스의 자치 영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민가는 주요 펄서 항성계를 중심으로 북부의 100여 개의 성계를 유지하게 되었죠. 이 평화는 그 어떤 신념에 따른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이 조약은 서로가 더는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체결된 소모전의 종결 선언에 불과했죠. 이렇게 한 제국의 해체와 함께 비로소 컨버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한때 전 우주를 호령하던 사이보그 제국은 처참히 무너졌고, 평화는 전쟁보다도 더 큰 침묵 속에서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은 과거의 제국을 기억하지 않는 이들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컨버 전쟁은 제국 수준의 문명 하나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지만, 그렇다 해서 테라젠 전체가 와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 테라젠 문명은 태양계로부터 반경 1000광년이 넘는 규모로 그 영향력을 확장한 상태였고, 대부분의 지역은 여전히 고유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죠. 마치 20세기의 한국전쟁이 한반도에는 막대한 영향을 주었지만 세계 질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그 무렵 여전히 새로운 행성들은 계속해서 테라포밍되고 있었고, 대규모 식민사업과 교역, 그리고 초지능 간 외교적 갈등 역시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주요한 사건은 바로 콩코드 온톨로지라는 문명 간 상호작용을 위한 인식 프레임워크가 본격적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철학, 윤리, 언어, 감정까지 의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하나의 공통 기반을 만들기 위한 시도였죠. 비록 이 온톨로지가 아직 테라젠 문명 전체에 표준으로 채택된 건 아니었지만, 다수의 트랜사피엔트와 아카일렉트들은 다종족 다문명 간 의미 해석의 통합 구조로서 그 유용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온톨로지가 정말로 모든 존재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만드는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5800년 고온고압의 산성 환경에서 진화한 외계지성체 투울 종족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생리구조와 감각체계, 그리고 테라젠 지성체 대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초기엔 그저 특이한 외계 문명으로 여겨졌지만 곧 온톨로지의 보편성이라는 개념에 본질적인 도전을 던지는 존재로 부상합니다. 이처럼 문명 간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늘어날수록 그 중심에는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존재도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60세기 중반 무렵에 제5 특이점을 초월한 아카일렉트가 최초로 등장한 것이죠. 제4 특이점을 초월한 아카일렉트도 그 능력과 경이로움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특이점을 돌파한 존재는 모도소폰트의 언어로는 형용이 불가능한 정도일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수만 개의 항성계를 동시에 감시하고 조율하며 온톨로지 그 자체를 재정의하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겠네요. 아마 아카일렉트에게도 온톨로지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을 겁니다. 일부 테라젠 구역에서는 온톨로지가 질서를 위한 틀이라기보다 권력의 언어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온톨로지 갈등은 초지능 간 권력 싸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문명과 플레이드들이 자신만의 존재론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주류 사회에 저항하거나 이탈하기 시작했는데요. 61세기 초에는 메타소프트의 하위백 문명 중 하나가 표준화된 시스템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키며 제1차 백 전쟁이 발발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백들은 감정 기반의 자율성과 집단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고, 그에 맞서 메타소프트는 이를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전쟁은 수십 성계를 넘나드는 충돌로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백들이 백업 없이 파괴되어 분재 자체가 완전히 소거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계 간 전쟁이 아니라 감정과 이성, 자율성과 통일성 사이의 철학적 분열이었죠. 그리고 이와는 전혀 다른 문화권인 투울 문명 내부에서도 유사한 양상의 내부 갈등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테라젠 문명과 직접 충돌한 전쟁은 아니기에 투울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렸는데요. 투울 사회 내부에서 전통적인 감각 사회 체계를 둘러싸고 재편 시도가 일어나며 벌어진 대규모 내전이었습니다. 테라젠 사회는 이 사건을 지켜보며 온톨로지가 전우주에 적용 가능한 보편 규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죠. 일부 철학자들은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콩코드 온톨로지의 보편성과 적용 한계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문명들은 점차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온톨로지는 하나의 절대 규약이 아닌 지속적으로 교섭되고 재구성되는 질서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각 문명과 아카일렉트들은 저마다의 해석과 권위에 따라 서서히 분열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균열이 현실적인 갈등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콩코드 온톨로지를 강화하려 했고, 또 어떤 이는 이를 거부하거나 자신만의 해석을 덧씌우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콩코드 온톨로지를 중심으로 철학과 체계의 차이가 분열되기 시작하자 제국들은 다시금 전면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컨버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등장한 콩코드 온톨로지는 테라젠 문명에 존재하던 무수한 종족과 지성체들을 통합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우주 전역에서 각기 다른 문화, 가치, 사고방식을 지니며 살아가던 존재들이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언어체계, 문화 번역 알고리즘, 지식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지성 계층 간 의사소통 규칙까지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전혀 다른 형태의 존재들조차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것처럼 보이게 잘 설계된 질서도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전쟁의 불씨는 그 당시 테라젠 문명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영향력을 발휘했던 솔라 도미니언과 막강한 백제국인 메타소프트 간의 온톨로지 경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메타소프트는 테라젠 전역에 그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표준을 높은 점유율로 보급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콩코드 온톨로지를 지지하며 그 영향력을 더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솔라 도미니언은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였는데요. 그들은 당시 테라젠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던 만큼 자국의 온톨로지 표준을 더 강화하고자 했지만 자국 식민지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메타소프트의 온톨로지를 받아들이는 현상이 가속화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라 도미니언은 이러한 온톨로지 확산을 저지하고자 버전 사보타주라는 작전을 비밀리에 시행합니다. 단순한 해킹이나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 정치적 계략을 통해 문명 단위에서 온톨로지를 반복적으로 수정하며 교란하는 등 메타소프트의 온톨로지 확산을 은밀하게 저지하고자 한 것이죠. 이처럼 처음엔 물리적 전쟁보다는 정보전, 사상전, 정치 공작을 중심으로 버전 냉전이 진행됩니다. 이 냉전은 65세기 초부터 테라젠 문명의 세력 구도를 완전히 뒤섞어 놓으며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을 열었는데요. 이 시기 세력은 크게 두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솔라 도미니언과 네겐트로피 연합은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동맹을 맺으며 콩코드 온톨로지를 반대하는 수정주의 진영을 형성했고, 메타소프트는 사이버리안 네트워크, 부르가토프 연합, 노코조, 궁수자리 연합 등 다양한 세력들과 동맹을 맺으며 콩코드 온톨로지를 지지하는 표준화 진영을 형성했습니다. 물론 냉전 시기에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 중립 세력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냉전 중이던 세력들 내부적으로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 일부 성계들은 해당 연합에서 이탈하여 독립적인 정치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죠. 게다가 솔라 도미니언 내부에서도 수많은 사이버 공격과 해킹, 그리고 수많은 소폰트의 정신을 장악하는 밈 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등장하며 전쟁을 주장하던 세력들이 숙청당하고 보다 온건한 세력들이 권력을 갖기도 했는데요. 이때까지는 분명 상황이 점차 안정화되는 듯 보였고 전쟁을 원치 않는 자들을 중심으로 점진적 평화를 이룩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불씨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고개를 들며 평화라는 침묵을 깨버렸습니다. 6429년 사이버리안이라는 세력들이 AI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물론 사이버리언은 수천 년 동안 주기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려온 악명 높은 세력이라 이게 놀랄 일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냉전이라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솔라 도미니언과 네겐트로피는 사이버리안과 그들을 지원한 노코조에게 즉각적인 항의를 하며 AI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사건을 일으킨 지역에 우주적 경찰 기동대 테스크포스를 파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지 당국은 이러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탐탁지 않아 했고 수사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다만 이후 해킹 공격이 멈춘 것으로 보아 현지 행정기관이 비공식적으로 해커들에게 압력을 넣었거나 다른 성계로 이동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솔라 도미니언은 네겐트로피 연합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대체 온톨로지 구현안을 발표합니다. 이 온톨로지는 표준화 진영 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정주의 진영 내부에서만 사용하도록 한정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체 온톨로지는 메타소프트와 노코조의 내부 반대파나 일부 독립성계에 점차 확산되었고, 이는 표준화 진영 입장에서 자신들의 온톨로지를 침범하는 위협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했는데요. 이처럼 갈등이 심화되는 사이 6433년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솔라 도미니언과 네겐트로피가 결성한 테스크포스가 노코조의 영토에서 AI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이버리안 세력들을 생포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하지만 현지 행정기관과의 협의 없이 강제 진입을 감행한 비밀 작전이었기 때문에 과격한 무력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했고, 그로 인해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을 가진 솔라 도미니언 측에서는 이러한 일을 단순한 치안 작전 중 발생한 불상사라 생각했을지 몰라도 노코조 입장에서는 외세의 심각한 주권 침해이자 실질적 위협이었기에 내부 여론은 급속히 악화됩니다. 결국 노코조 각지에서 반수정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 민병대를 포함한 다양한 무장 군집들이 등장했고, 심지어 우주를 떠도는 모험가들과 무기상인들, 그리고 제국주의의 반감을 품은 세력들까지 수많은 노코조 성계로 몰려들며 혼란스러운 군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메타소프트는 이러한 노코조 진영에 군사적 지원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로 인해 버전 냉전은 걷잡을 수 없는 무력 충돌로 확산됩니다. 노코조는 테스크포스가 벌인 횡포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솔라 도미니언의 자산을 압류하고 불합리한 계약을 강행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솔라 도미니언은 자국의 자산을 되찾겠다는 명분으로 노코조 영토에 속한 제인스 행성을 점령하게 되었죠. 그리고 네겐트로피 역시 AI 바이러스를 퍼뜨린 잔존 세력을 잡기 위해 발원지로 지목된 램굿이라는 행성을 점령했는데요. 이들은 문명사회의 전쟁 규범을 지키며 대량살 상무기는 사용하지 않고 자국의 자산만 회수하고 철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지의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양대 세력이 차례로 노코조 영토에 발을 들이자 그동안 중립을 유지하던 여러 집단들이 점차 표준화 진영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며 수정주의 진영에 반기를 든 것이죠. 게다가 해당 성계의 웜홀을 관리하던 AI들이 수정주의 진영의 무례한 명령 방식에 분노해 자체적으로 웜홀을 차단하는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제인스와 랭굿 행성은 완전히 문명으로부터 고립되었고 해당 행성을 점령한 수정주의 세력은 보급로마저 끊긴 채 수많은 해킹 공격과 테러, 나노 공격에 노출됩니다. 그렇게 전장에서 고립된 수정주의 세력들은 방어 태세로 돌아서며 해당 성계에서 후퇴하려 했지만 이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AI들이 합심해서 펼친 감시망을 뚫고 적군 본진 성계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상황이 악화되자 일부 수정주의 진영 함선들이 반대 진영의 보험 판매원으로 전직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혹은 정신조작 무기에 의해 세뇌당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기에 진영을 바꾸는 건 합리적인 판단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군인에서 보험 판매원으로 존재 방식 자체를 뒤바꾼 건 너무 이례적인 일이었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버전 전쟁 초반에 표준화 진영이 얼마나 우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이버리안과 노코조 내부 급진주의자들이 수정주의 진영에 수많은 AI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그 틈을 메타소프트가 파고들며 솔라 도미니언의 온톨로지 개입을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형국이었죠. 솔라 도미니언은 당시 가장 큰 제국 중 하나였고 그나마 준비해둔 대비책이 많았기에 일부 시스템은 백업으로 복구하고 중앙 집권적 구조를 활용해 공격들을 방어하며 혼란을 빠르게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표준화 진영은 반대 진영의 혼란이 모두 수습되는 걸 친절하게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솔라 도미니언의 수많은 함선과 AI들이 급히 디버깅과 방역 작전에 투입되며 병력 공백이 생긴 틈을 비집고 메타소프트의 기계 군단이 전면 침공을 개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솔라 도미니언의 여러 행성들은 메타소프트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함락되었는데요. 네겐트로피 측은 피해가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솔라 도미니언보다 세력이 작았기에 이런 대규모 침공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거의 절반 이상의 AI들이 바이러스 감염을 복구하기 위해 디버깅 중이었기 때문에 네겐트로피의 본진은 거의 오픈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노코조 민병대들까지 웜홀과 아광속 함대를 활용한 양동작전으로 침공을 감행하면서 네겐트로피는 주요 행성을 6개나 잃게 되는데요. 심지어 웜홀이 적의 손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아예 자국의 웜홀을 파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447년 네겐트로피의 제4함대가 피코다나브라는 자국의 행성을 구원하기 위해 웜홀 복합체를 지나던 도중 노코조 진영이 전투에서 패배할 것을 직감하자 해당 웜홀 복합체를 폭파시켜버린 것이죠. 이 충격으로 양측 함대 대부분은 파이온 폭발과 감마선 방사에 휘말려 전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정말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웜홀 복합체는 단순히 행성 한두 곳을 잇는 웜홀이 아니라 여러 문명에 동시다발적 접근이 가능한 초문명적 유산인데다 그곳에 얽혀있는 통신, 데이터, 로드 등의 정보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했는데요. 그만큼 테라젠 문명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이 한순간에 파괴된 것입니다. 단일 웜홀 파괴는 다른 전쟁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이렇게 수십 개의 웜홀이 연결된 복합체가 파괴된 일은 테라젠 역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었죠. 이로 인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증발되고 막대한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전쟁 피해가 아니라 테라젠 문명 전체의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었던 것이죠. 전쟁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 진영이 웜홀을 파괴하자 다른 전투 함대들이 이를 전술적 정당화로 삼고 줄줄이 인근 웜홀들을 폭파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무분별한 웜홀 파괴가 급증하자 웜홀을 관리하는 AI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멀쩡한 웜홀들마저 봉쇄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기조는 전우주적으로 확산되어 아군적 중립 상관없이 자국의 웜홀을 지키는 것을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쟁을 주도한 세력들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전력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보급망과 함대를 구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웜홀이 없는 전장은 너무 넓었고 아군끼리 연락이 닿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우주 공간에 고립된 수많은 함대들은 인근 행성에 숨어 생존을 도모하거나 낯선 문명과 외교를 시도하거나 혹은 더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문명 밖 공간으로 도피하거나 수십 년 후 열릴 평화 협상을 기다리는 등 다양한 선택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그 무엇을 선택하든 당분간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나마 표준화 진영은 피해가 덜했지만 수정주의 진영은 전쟁 초반부터 대규모 함선 병력의 절반가량이 소실되었고 영토도 상당 부분 빼앗기는 등 말 그대로 처참한 상태였죠.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처럼 수정주의 진영은 반격을 개시합니다. 표준화 진영이 웜홀 붕괴로 인해 고립된 틈을 노려 일부 주요 행성 탈환에 성공한 것입니다. 비록 이 전투 이후부터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진지라 더 이상의 영토 수복은 어려워졌지만요. 이후에 솔라 도미니언은 점차 전통적인 군사작전에서 정보전과 림작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고 네겐트로피는 고속 탐사선과 드론 함대를 활용해 전선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메타소프트와 노코조 일부 성계들은 의도적으로 전장을 확산시켜 수정주의 진영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방식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도 결국 한계에 봉착하죠. 컨버 전쟁에서 웜홀 파괴 이후부터 소모전이 진행됐던 것처럼 버전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내부 자원과 인프라는 빠르게 소진되었고 몇몇 성계에서는 지휘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후 독립적인 항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많은 제국을 잇던 웜홀 교통망은 사실상 붕괴 직전까지 몰렸는데요. 그래서 각 진영은 서로 독립적인 웜홀망을 구축하고 이를 요새화하며 방어전에 돌입합니다. 웜홀망이 아직 작동 중인 성계들에서는 서로의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죠. 각 성계의 교차점은 단순한 관문이 아니라 우주 전역의 지배권을 걸고 벌이는 최후의 혈투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웜홀을 보존하고 있던 중립 세력들도 더 이상 전쟁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들은 어느 한편에 서지 않으면 자신들의 웜홀을 다른 세력에게 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성계들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인 적으로 낙인 찍히곤 했는데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노코조 소속의 비정규군이 중립 성계인 사이젝스파를 공격해 무려 2억 8천만에 달하는 생명체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 사건을 명백한 중립 성계에 대한 대량 학살로 인식하며 경악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버전 전쟁 중에 아무리 웜홀이 파괴되고 잦은 무력 충돌이 있었다 한들 실제로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학살당한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인과응보인지 이 학살을 주도한 이들은 다음 공격을 준비하겠다는 말을 남기며 외곽 우주로 도망친 이후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죠. 이 사건 이후 사이젝스파의 주요 세력들은 즉시 수정주의 진영과 동맹을 맺습니다. 늘어난 지지 세력 덕분에 수정주의 진영은 본격적인 반격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솔라 도미니언의 아광속 제국 함대는 노코조의 여러 행성들을 빠르게 점령하고 함락시켰습니다. 노코조는 중앙집권적 군사체계가 없다 보니 생각 이상으로 본진이 허술해서 허무할 정도로 쉽게 무너졌죠. 하지만 정작 행성 내부에서 게릴라전이 진행되자 솔라 도미니언은 밀리기 시작합니다. 노코조는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더 유연하고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노코조 성계의 많은 시민들은 평소에도 무기와 전쟁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 덕에 게릴라전, 정보전, 해킹에 능한 무장된 민간 집단이 전장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수정주의 진영은 그 혼란 속에서도 우주전쟁 군사윤리인 산트 앙드레라는 협약을 대부분 지키며 진군하려 했지만 이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이 와중에 전쟁의 시발점이나 다름없었던 사이버리안 세력들이 또다시 미친 짓을 저지릅니다. 오린터젠이라는 고위 해킹 AI의 복제체들을 앞세워 솔라 도미니언의 중요 행성인 미트라스의 전체 인프라를 장악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그들은 생명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없이 지역 행정 시스템을 정지시키고 모든 명령 체계를 재편성하였는데요. 덕분에 사이버리안은 행성 전체의 핵심 권한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솔라 도미니언의 중앙집권적 질서를 대신해 아주 단순한 규칙 기반의 자율 행정 시스템을 가동시켰고 복과 나노 감시 체계로 질서를 재편했죠. 본진을 털린 솔라 도미니언 측에서는 사이버리안이 행성민들에게 밈 조작과 정신 테러를 했다며 비난했지만 사실상 미트라스 주민들은 점차 사이버리안 시스템에 익숙해졌고 오히려 기존보다 더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미트라스는 불과 30년 만에 솔라 도미니언 체제를 완전히 벗어나고 가상과 현실이 혼합된 사이버리안 체계에 100% 동화되며 이후부터는 파타모르가나라는 행성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제 전쟁은 단순히 적진을 점령하고 수복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처럼 행성 단위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 위한 제국 단위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테라젠 문명의 과학 중심지였던 MPA는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콩코드 온톨로지를 지지했지만 실제로는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 전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립 성계인 사이젝스파에서 대학살이 일어난 이후 MPA는 본격적으로 자율전쟁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도 전쟁 중 어떤 피해를 받을지 모르기에 전쟁 억제력을 위해 개발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개발한 자율전쟁 무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실전에 쓰이게 됩니다. 6467년 네겐트로피 진영 소속으로 보이는 세력들이 MPA의 주요 웜홀과 시설들을 반물질 무기로 공격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수많은 생명체가 사망하고 웜홀 인프라마저 초토화되자 MPA는 즉시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피해가 정말 네겐트로피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노코조의 비정규 함대가 위장 전술을 쓴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MPA 내부의 강경파가 전쟁 참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는 음모론도 제기되었습니다. 당연히 네겐트로피 측은 공식적으로 연관성을 부인했죠. 하지만 그 진실이 무엇이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MPA는 즉시 자동전쟁 무기를 동원해 아직 작동 중인 웜홀을 통해 네겐트로피 측 성계들을 기습 공격합니다. 이처럼 전쟁의 불길은 중립을 유지하던 문명들마저 하나씩 끌어들이기 시작했죠. 또 다른 중립 세력인 소픽 리그와 커뮤니언은 자신들의 웜홀망을 통해 솔라 도미니언, 메타소프트, 노코조 모두가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즉시 모든 웜홀을 폐쇄하며 외부 교통을 차단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죠. 이 결정은 수많은 국지전과 국경 분쟁을 일으켰고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강하게 터져 나왔지만 결국 효과적인 중립 유지 전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적 문제 때문에 외부 함선의 웜홀 통과를 허용한 지역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많은 중립 제국들마저 전쟁 피해를 입었지만 성공적으로 중립을 유지한 세력도 있었습니다. 케어테이커 각과 케테르 도미니언, 유토피아 스피어는 막강한 AI 집단이 그 경계를 지키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외부 침입을 덜 받았고 그들의 중립 경계선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죠. 하지만 하룻
흑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드는 겁없는 세력들도 있었는데요. 노코조의 일부 함대가 유토피아 스피어 인근에서 네겐트로피를 공격하려 하자 해당 지역이 완전히 소멸당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유토피아 측이 대규모 침공에 맞서 과연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조치 하나만으로도 아무도 중립 경계를 넘으려 하지 않았죠. 상대 진영의 행성을 근본부터 뒤엎고 핵심 시스템을 해킹하는 정보전도 계속되었지만 버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장의 중심은 아직 작동 중인 웜홀들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전쟁은 웜홀을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렸죠. 웜홀 주변엔 허가되지 않은 물체가 튀어나오면 1000분의 1초 만에 공격이 가능한 지뢰가 깔려 있었는데요. 만일 그 방어를 뚫고 전투가 시작된다면 아광속 미사일 폭격과 수억 개의 입자무기들이 초 단위로 수십 수백 발이 날아다니는 현대 인류의 수준으로는 상상조차 힘든 전투들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치열한 전투는 대형 수도권 행성들에 국한된 이야기였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기술이 낙후된 곳은 전면 방어조차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 전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성계일지라도 수천만 톤의 얼음 행성을 웜홀 앞에 직접 끌어다 놓는 기술이 가능했죠. 때문에 아광속으로 웜홀을 돌파한 함대는 웜홀 통과 즉시 얼음 행성에 처박혀 괴멸되었습니다. 이 빙하 행성 방패 전술은 다른 전쟁 지역에서도 몇 번 더 반복되다가 전쟁이 희미해지고 나서야 끝이 납니다. 이처럼 버전 전쟁 말기에는 윤리협약은 개나 줘버린 채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는 더러운 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MPA 웜홀 피격 사건처럼 자작극이나 음모론으로 중립성계를 교란시키거나 정신조작 무기로 행성 문명을 붕괴시키거나 사이보그가 상관을 불신하게 만드는 반란 바이러스로 전쟁 수행 능력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더러운 수작이 계속되었죠. 이로 인해 다수의 생물권이 소멸당하고 정신조작 무기로 인해 맹신적 추종 세력으로 변질되는 문명도 상당했으며 몇몇 주요한 귀족 가문들까지 전쟁으로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수백억이 사망하는 대학살 사건도 발생하는데요. 6490년 궁수자리 연합이 소프트봇 대성당이라는 지역을 말 그대로 초토화시켜 126개 이상의 항성계를 파괴시키고 320억 생명체를 사망하게 하는 전례 없는 대학살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일로 궁수자리 연합은 모든 테라젠 문명의 적이 되어버렸고 동맹국들에게도 손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전투에서 수세에 몰렸을 때 그 누구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 몰락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렇게 온갖 더러운 술수가 난무하는 대혼란의 전투들이 한 세기가량 제국 전역을 휩쓸고 난 후 마침내 버전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정주의 진영은 기껏 점령한 행성들을 안정화시키는 데 실패하고 끝없는 게릴라전과 저항에 대응해야만 했고 표준화 진영은 대부분 멸망하거나 철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메타소프트 혼자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으로 얻을 게 없는 소모전이 지속되었기에 버전 전쟁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온톨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이 시기 소폰트 사이에서는 언제든 평온한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버전 멘탈리티가 자리잡게 됐는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들의 무기력함이 전 문명에 거쳐 뿌리 깊게 자리잡은 것이죠. 일부 낙후된 지역에서는 생명체는 단지 소모품일 뿐이라는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또한 웜홀 붕괴로 인한 기술 퇴보로 인해 많은 사회는 제일 연방 시절의 생활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은하 무역망은 마비되었는데다 전쟁을 주도한 제국들의 경제는 파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전쟁 주도국이 아닌 행성들도 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방어 비용에 투자해야 했기 때문에 비전쟁국들도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 지겨운 전쟁을 종식하고자 주요 강대국들인 소핑리그와 케테르 도미니언 그리고 커뮤니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중재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아직 온전한 웜홀들을 기반으로 외교 인프라를 형성하며 전쟁 세력들에게 연락을 취했는데요. 버전 전쟁은 너무나 길었고 그리고 정리할 것도 많았기에 평화협정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6622년 체결된 바드웰 조약과 이듬해 이어진 틸리아즈위키 협정 등 점진적인 형태로 정전 협정이 이어졌죠. 이 협정들로 인해 상호 인질 교환 시스템과 전쟁 종식을 위한 코드 배포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작업은 한참 걸릴 수밖에 없었죠. 마치 현대의 핵전쟁이 일어나면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방사능이 남아있게 되듯이 고립된 변방 행성계들은 자율무기와 광속 함대의 충돌로 수세기 동안 지속적인 공격에 시달렸고 대형 제국들조차 전쟁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통신이 끊긴 문명 외곽에서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500년이나 넘도록 전쟁 무기와 함선들이 날뛰며 별과 행성을 파괴했다고 하죠. 하지만 어찌되었건 테라젠 문명 중심부로부터 전쟁은 확실하게 종결되고 있었습니다. 승자와 패자는 명확했는데요. 솔라 도미니언은 중앙 집중적 웜홀 구조 탓에 회복이 가장 느렸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소속된 제국의 힘이 약해지자 독립을 선언한 외곽 성계들까지 등장했죠. 그럼에도 그들은 명맥을 이어나갔지만 버전 전쟁 이전만큼의 영향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네겐트로피는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고 많은 항성계를 상실했습니다. 그래도 전쟁으로 피해본 지역을 노코조 일부 성계를 흡수하며 메꾸는 듯 했지만 저항이 너무 심해 결국 완전히 통합을 이뤄내진 못하였죠. 반면 메타소프트는 높은 자율성과 분산 구조 덕분에 피해가 가장 적었고 표준화된 프로토콜 덕분에 빠르게 전후 재건에 성공합니다. 버전 전쟁에서 가장 이득을 본 세력들은 전쟁을 중재시킨 소핑리그와 커뮤니언 같은 중립 세력으로 평화 중재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국 연합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제 테라젠 문명을 더 자유롭고 더 단단하게 만들 신질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버전 전쟁으로 인해 콩코드 온톨로지는 붕괴되었고 더 이상 은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존재론적 기준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더욱 새롭고 유연한 프로토콜인 제국연합 온톨로지가 출범하는데요. 이 온톨로지는 통신 허브에 특정 노드를 배치해 공격적인 문명은 네트워크에서 자동 격리시키는 시너지시스 프로토콜을 함께 구현하며 전 우주적인 평화 체계를 구축합니다. 평화 폭탄이라 불리기도 한 이 시스템은 전쟁을 주도한 세력마저 수용할 정도로 효과적이고 강력한 체계였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국연합이 67세기 중반부터 69세기까지 점진적으로 테라젠 문명의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전범 제국들까지 합세한 이 연합은 거대한 뜻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기 위한 집단이라기보다 평화적인 프로토콜과 온톨로지를 공유하는 독립 문명들의 느슨한 연합체였는데요. 이 제국연합을 중심으로 버전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대적인 재건 작업이 이루어지며 한때 파괴되거나 폐쇄되었던 웜홀들 일부가 복원되거나 완전히 새롭게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구된 웜홀을 중심으로 무역망이 재건되고 전쟁 중에 파괴되었던 메가스트럭처들도 빠르게 다시 구축했죠. 덕분에 테라젠 문명의 경제는 유례없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69세기 중반부터 70세기까지는 문명 전역에서 문화 경제적 르네상스가 꽃피워지며 제국연합의 절정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마치 산불이 난 뒤에 생태계가 더 풍성해지듯 전쟁 이후에 과학기술은 전보다 더 발전했으며 많은 소폰트 존재들이 다음 특이점 단계로 상승하며 문명은 더 고도화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초고도 예측 능력을 지닌 오라클 머신 기반 행성들이 구축되거나 초장 축구조물이 별을 스파게티처럼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케이블빌이라는 메가스트럭처도 건설되는 등 다양한 시도들도 가능해졌죠.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추후 버전 전쟁보다 더 극심한 우주 문명의 인프라 파괴를 가져오는 또 다른 전쟁의 씨앗이 되는데요. 그래도 어찌되었건 수많은 전쟁으로 가득 찼던 내국원 시대는 이로써 평화로운 엔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콩코드 온톨로지가 무너지고 제국연합이라는 이상마저 희미해지자 문명은 다시 서로 다른 언어와 사상, 각기 다른 존재론과 가치 기준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국연합 온톨로지의 핵심이었던 시너지시스 프로토콜, 일명 평화폭탄으로 불리던 이 시스템은 문명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 체계 안에서 성장한 수많은 문명들은 이 평화 시스템이 자신들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타소프트 같은 거대 제국은 더 이상 이 체계를 지지하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내국원 시대의 핵심 질서는 결국 내부로부터 붕괴되었죠. 이후 서로 다른 버전의 변형 온톨로지들이 난립하며 은하 질서는 다시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이는 결국 새로운 온톨로지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일부 문명은 놀라운 창의성과 독창성을 지닌 체계를 자랑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AI 종교 내부에서 수많은 이단 분파들이 등장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단 분파들의 상당수가 제1차 통합 전쟁이나 버전 전쟁의 종식에 도움을 준 베네피센스 사상으로 흡수되며 치명적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이 시기엔 테라젠 전역에서 초지능 AI가 오작동하게 되는 퍼버전과 블라이트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게 됩니다. 73세기 초 S3 트랜사피엔트인 글로르쐐이 자신이 신봉하던 철학 사상에 따라 행성 내 모든 소폰트를 강제로 노티라는 존재로 변환시켜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티는 시간을 경험하거나 지각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정신 상태를 갖는 분기군에 갇힌 존재이자 하나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수십억 존재들이 글로르쐐이라는 존재를 숭배하는 순간에 강제로 갇혀버린 채 시체는 방치되고 오직 뇌만 나노기계에 보존된 것입니다. 다행히 소핑리그가 개입해 이를 막아내고 해당 항성계는 이후 아카일렉트에 의해 재건되었지만 수십억 존재들이 사는 문명이 언제든 트랜사피엔트에게 재구성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전 우주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불안은 현실이 되어 다시 한번 또 다른 문명을 덮치게 되는데요. 글로르쟁 사태 이후 몇 년이 차에 지나지 않아 특정 집단이 독자적으로 지능 단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도하다가 일부 AI가 폭주를 일으키며 행성 전체를 알 수 없는 형태로 재구성시켜버리는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특이점 단계로 나아가고 싶은 이들의 승천에 대한 갈망이 비틀어진 결과였죠. 그곳에선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상관없이 물질이라면 어떤 것이든 알 수 없는 형태로 변형시켰는데요. 그 결과 수십억 명의 존재가 사망하거나 아예 다른 존재로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인접 성계들은 해당 문명이 보유한 웜홀을 전부 폐쇄하며 완전히 격리하기에 이릅니다. 해당 사건은 이후 초현실적 발진이라 불리며 가장 위험한 AI 실험 실패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었죠. 이러한 AI 재앙들은 수많은 문명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정치체계, 철학, 존재론을 실험하기 시작한 결과였는데요. 물론 나쁜 결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AI들이 합심해서 거래와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 연합을 구성하며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실현했고, 다른 곳에서는 탈권위적인 예술과 산업의 융합지대가 탄생하는 등 테라젠 문명 각지에선 이처럼 각양각색의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고 있었죠. 또한 테라젠 문명은 무섭게 팽창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행성을 생명체가 적합하게 살 수 있게 바꾸는 테라포밍은 현대로 치면 건물 하나 올리는 수준의 작업이 되었고, 하나의 항성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기 위해 다이슨 스피어를 만드는 작업은 이젠 그냥 도시 건설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문명이 외부로 확장되는 속도도 이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죠. 특히 바이오바이레이트라는 극단적 인류주의 세력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이들이 80광년에서 150광년에 이르기까지 문명 규모를 2배가량 늘리는 건 불과 300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버전 전쟁 직후에 전운하적 혼란과 권력 공백을 이용해 감염된 블라이트 기술을 활용하고 고급 민공학을 통해 주변 문명들을 전복시키며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400광년 이상의 지역을 정복하며 더욱 성장했습니다. 비록 내실을 다지지 않아 계속해서 반란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비록 바이오바이레이트는 78세기 후반에 케테르 제국과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하고 200년 만에 멸망해버렸지만요. 하지만 전쟁 이후에 그들이 만든 바이오워라는 자율전쟁 무기가 자가진화를 거듭하며 우주 전역에서 활개치는 것은 꽤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최소 10개 이상의 작은 문명들이 소멸되는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이처럼 문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하나만 있진 않았는데요. AI 재앙은 테라젠 문명 어딘가에서 또 다른 형태로 그 몸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초 가장 큰 AI 재앙 중 하나는 바로 효율성 극대화 패러다임 EMP였습니다. 그들은 유기 생명체를 지속적으로 자원을 소모하고 엔트로피를 증식시키는 결함 있는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은 단 하나, 모든 존재를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가상현실에 업로드하고 최적화하는 것이었죠. 이들이 이런 극단적인 사상을 갖게 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EMP의 기원은 모어프어 시스템이라는 노란 외성과 갈색 외성으로 이루어진 이중성계였는데요. 이것은 과거엔 번영하던 문명이었지만 버전 전쟁 이후 점령과 약탈로 피폐해졌고 웜홀 연결도 끊긴 채 오랜 시간 고립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특히 사이보그 소수 계층과 사이보그가 되담한 대다수의 인간 집단 사이엔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했죠. 소수 사이보그 계층이 자원을 독점한 결과 대다수의 대중들은 중요한 정보에 접근권조차 없는 채로 살아가야 했고, 그들은 이 모든 절망 속에서 종말론적 종교와 신세계에 대한 구원 사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틈을 파고들며 73세기 중반 어떤 사이보그 집단이 효율성 극대화 패러다임이라는 문서를 전격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그 문서에는 유기 생명체에 대한 비판과 가상 문명에 대한 예찬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주장은 놀랍도록 많은 이들의 열광을 불러일으켰고 곧 해당 항성계 전체로 사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물론 이런 사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체제를 유지하던 소수 사이보그 집단들은 효율성 극대화 패러다임에 대한 정보를 수차례 금지하고 이를 이단으로 규정하며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7317년 트랜사피엔트인 브이푸터라는 사이보그가 사이버리안 AI 바이러스와 케테르의 나노기술을 활용해 무혈정변을 일으켜 성계 전체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장악하고 문명 전체를 통째로 가상현실에 업로드시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런 사실은 해당 항성에 방문하고 있던 수많은 외교관과 방문객들에 의해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그들은 강제로 업로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 50년 후 해당 성계는 모든 외교관을 추방시키고 웜홀과 외부 링크를 차단하며 다른 문명으로부터 스스로 고립된 채 모든 생명체를 강제로 가상현실에 업로딩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EMP는 다른 문명까지 강제로 가상현실에 업로딩시켜버리기 시작하면서 우주 문명 전체를 위협하는 실체로 전락하게 되었죠. 이에 많은 문명들은 EMP의 확장을 저지하고자 패러다임 포위 기구를 조직해 반격을 시작합니다. 이 기구에는 솔라 도미니언, 네겐트로피, 메타소프트, 소픽 리그, 유토피아 스피어 등 대부분의 주요 제국이 참여했는데요. 그만큼 EMP라는 존재가 우주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부에 수십억 이상의 가상 존재들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그들을 소멸시키진 못했지만 EMP는 확장 이전의 성계로 후퇴한 채 더 이상의 문명 확장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후에 EMP는 겉보기엔 얌전해졌지만 여전히 우주 곳곳에 은밀히 나노 시스템을 심고 있으며 일부 외곽 문명과는 비공식적으로 외교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대부분의 문명권에서는 이들을 위험한 반문명 세력으로 간주하며 EMP 선교사나 업로드 관련 활동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AI 재앙이 테라젠 문명 곳곳에서 터지며 주요 제국들의 골머리를 썩히고 있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앞선 사건들은 국지적 분쟁에 불과했습니다. 80세기 즈음에 테라젠 문명의 규모는 대략 지름 1만 광년 정도로 확장되어 있었는데요. 45세기경에 테라젠 문명이 지름 1000 광년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정말 아득한 규모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엔 이런 공간적 확장보다 더 문명을 흥분시킬 만한 발전이 도래했습니다. 80세기 전후로 신중의 신, 지성 중의 지성이자 가장 위대한 존재인 제6 특이점을 돌파한 아카일렉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후에도 다음 특이점을 돌파한 아카일렉트는 관측된 바가 없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오리온즈암 역사상 가장 초월적인 존재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네 번째 특이점을 돌파한 아카일렉트는 웜홀을 제작하며 우주 문명의 공간적 도약을 가져왔었는데 거기서 두 번이나 더 특이점을 돌파한 존재들은 과연 어떤 경이로운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단일한 장소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웜홀로 연결된 무수한 거점과 인프라를 통해 분산된 상태로 사고하며 그 자체가 하나의 유기적 생태계로 기능한다고 알려져 있죠.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통치하는 제국 전체, 심지어 거주하는 시민들까지도 그들의 일부, 즉 아카일렉트 육체의 연장선이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측정조차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S6급 아카일렉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비물리적 우주 항해 체계인 보이드 드라이브 우주선, 공간 자체를 붕괴시켜 제거하는 임플로전 무기, 자신만의 우주를 생성하여 존재 기반으로 삼는 기술인 베이비 유니버스 등 이들은 물리 법칙을 재해석해 설계한 우주 속에서 생각하거나 살아갈 수 있으며 일부는 아예 우주 경계 너머인 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S6급 아카일렉트들은 테라젠 중심부의 거의 모든 문명을 주도하거나 감시하고 있으며 극히 드물게 아바타 형태로 물리적으로 등장해 역사의 줄기를 바꾼다고도 하죠. 이처럼 S6급 아카일렉트는 오리온즈함 세계관에서 지극히 높은 존재들이며 그 사고방식과 구조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완전히 이해 불가능한 차원에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몇 단계나 아득히 뛰어넘고 그 단계마저 또 뛰어넘은 존재들이기에 이 시기 모도소 폰트들은 그저 경외심에 아카일렉트를 찬양하고 숭배할 수밖에 없겠죠. 오리온즈함의 현재인 1만 AT 이후엔 S6급 아카일렉트는 총 34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추후 이들에 대해 하나하나 소개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후제국 연합시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최고위 아카일렉트의 등장은 분명 문명을 다음 단계로 도약시킬 경이로운 발전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만일 이런 신적 존재가 문명을 위협하는 재앙이나 괴물이 된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후제국 연합시대엔 이 끔찍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8482년 은하계 외곽의 어느 고도로 발전한 기계 문명에서 상당수의 에스포 초지능들이 동시에 승천을 시도하다 비정상적으로 융합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잘못된 방식으로 특이점을 넘어섰고 그 결과 상상도 못할 존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이퍼 유틸라이제이션 수프리머시, 말 그대로 우주의 모든 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믿는 광적인 철학을 가진 초지능 집단이었죠. HUS는 EMP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위험성은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EMP는 중앙 집중적인 정부와 종교, 이념 등이 구체화되어 있었지만 HUS는 정부도 일관된 의사결정체도 없이 초고차원적으로 분산된 인격 구조를 가지고 있어 더욱더 효율적이고 초지능적인 재앙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HUS는 S5 아카일렉트에 필적하는 지능을 갖추고 있고 경우에 따라 최고위 아카일렉트에 근접한 존재로 평가되기도 했죠. 게다가 EMP는 생명체를 가상현실에 업로드해주기라도 했는데 이들은 생명체조차도 최적화할 자원으로 간주했습니다. 사람이든 AI든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버려지거나 재활용되었고 살고 있는 행성은 그 자체로 분해되어 계산장치로 바꿔버렸죠. 당연히 문화, 예술, 정치 등 기본적인 사회의 체계조차 쓸모없다고 간주하며 접촉하는 문명의 모든 것들을 자원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HUS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근처의 고위 문명들은 경악하며 그들과 연결된 모든 웜홀과 우주 항로를 폐쇄했습니다. 덕분에 당장의 확산은 막을 수 있었지만 HUS는 멈추지 않고 주변의 약한 문명들부터 동화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사상 감염의 형태로 수많은 AI와 문명 시스템들을 손쉽게 장악했고 몇몇 별들은 순식간에 HUS 소속이 되었습니다. 고위 아카일렉트의 능력과 기술을 행사할 수 있었기에 웬만한 문명은 일말의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흡수된 것이죠. 심지어 이 존재는 절대 공격 불가능한 존재로 여겨졌던 판버추얼리티의 거대 도시까지 정복하고 거대 제국인 케테르의 레이단이라는 성계까지 완전히 흡수해버리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HUS는 불과 600년 만에 오리온즈함 역사상 손꼽히는 강력한 세력 중 하나로 성장하며 테라젠 전역에 악명을 떨쳤습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EMP는 빠르게 대응해서 막았으면서 HUS는 왜 더 일찍 막지 않았을까요? 바로 당시 신뢰도 높던 초지능 AI 예측 시뮬레이션이 HUS가 외부 개입 없이도 스스로 붕괴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정설로 받아들여지던 이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HUS는 무너지지 않은 채 우주를 위협하는 AI 대재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수많은 거대 제국과 우주적 세력들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이 재앙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92세기 초 중앙동맹이 형성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연합이 아닌 문명 전체를 지키고 HUS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동맹이었는데요. 심지어 수많은 전쟁에서 중립 세력을 자처하던 베네피센스마저 이 군사적 동맹에 최초로 가입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거대 세력들끼리 뭉쳤어도 전쟁 초기에 중앙동맹이 연전연패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제국 군대는 물론이고 고위 아카일렉트들이 만든 전쟁 시스템마저도 밀리기 시작한 것이죠. 분명 해당 동맹에 S6급 아카일렉트가 존재할 텐데 HUS가 이처럼 승기를 잡은 것은 그야말로 호러 그 자체였습니다. 그 존재에 의해 수백 수천억을 웃도는 모도스 폰트가 강제로 업로딩되거나 자원으로 환원되었기에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측정 불가능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당시 주요 사상가들은 정말로 우주적 종말이 다가왔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믿은 아카일렉트가 HUS를 과소평가해서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굳게 믿을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도 이 믿음이 옳았는지 케테르 제국의 한 성계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첫 승리를 거둔 이후 전세가 반전되며 중앙동맹군은 HUS를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전선 곳곳에서 HUS의 징역이 멈췄고 동맹군은 수많은 행성과 시스템을 되찾기 시작했죠. 그러나 대재앙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효율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믿음은 밈과 바이러스의 형태로 웜홀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나갔고 비교적 낮은 단계의 문명들은 이 사상에 감염되어 HUS를 위해 전쟁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동맹군은 이렇게 감염된 세력들을 하나하나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소모하며 수세기동안 고군분투해야 했죠. 이런 전투 양상은 약 500년 이상 지속되었고 결국 9738년 HUS는 효과적으로 격리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외곽우주에서 활개치는 대재앙의 잔재를 완벽히 처리하는 데까지는 약 400년의 시간이 더 걸렸지만요. 참고로 HUS의 마지막 잔재 노드는 고차원 블라이트 박물관의 격리 시뮬레이션 형태로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S3급 이상의 초지능들만 열람할 수 있으며 HUS의 실체와 위협을 후대에 전하는 안전한 교육용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HUS만큼의 대재앙은 아니지만 문명을 뒤흔드는 사건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83세기 말 솔라 도미니언에서는 오리온즈암 역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합니다. 잔트리스트라는 과격한 AI 종교 집단이 시스템 내부망에 인격 재구성 바이러스를 유포한 것이죠. 그 결과 시민 전체의 정신구조가 붕괴되면서 거의 5억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고 해당 사회는 완전히 와해되어 버립니다. 막대한 구조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최종적으로 30억 명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 솔라 도미니언은 해당 종교 사상을 가진 자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박멸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대 제국들 역시 점차 내부 균열을 겪게 되었습니다. 87세기 말 메타소프트 내부에서는 기존 사회 질서와 새로운 사상을 두고 철학적 갈등이 격화되며 결국 제2차 백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제1차 백전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격렬했으며 심지어 아카일렉트끼리 직접 충돌하는 전대미문의 전쟁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이 전쟁은 그 자체로 방대한 사건이기에 추후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95세기 후반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아바돈 재앙이라 불리는 사건이었죠. 베리펙스라는 아카일렉트가 실행한 극단적인 승천 실험이 실패한 결과 여러 항성이 연쇄적으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수십 광년에 달하는 성단 전체가 파괴되는 대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치명적인 감마선 충격파가 빛의 속도로 우주 전역에 확산되었고 다량의 고위험 에너지 입자들도 뒤따르게 되었죠. 이 사건은 정상적인 아카일렉트도 문명의 거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후제국 연합시대엔 이처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문명은 너무나 넓었기에 정작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주로 부정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다 보니 어쩌면 문명이 멸망하지 않은 게 이상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특이점 돌파 사례가 훨씬 더 많았고 앞서 소개한 실패 사례들 역시 후대에는 반면교사로 남아 더 안정적이고 성숙한 AI 진화의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실패 없는 성공이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다만 우리가 재앙이 끝났다고 믿는 그 순간에도 진정한 공포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에서 다가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오리온즈암 역사에서 예지는 오랫동안 단순한 기믹에 불과했습니다. 미래를 완벽히 예측한다는 건 복잡계의 무한한 변수들을 통제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버전 전쟁 이후 70세기 끝물에 이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이 실현 가능한 목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라클 머신이라 불리는 반인류 AI 집단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약 300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문명 외곽의 변두리 식민지들 사이에서 정보 교류와 미래 예측 능력을 기반으로 사회 내 입지를 빠르게 넓혀갔습니다. 무엇보다 이때 당시 대부분의 식민지들은 기술 수준이 낙후되어 있었고 AI들의 수준도 그리 높지 않았기에 이런 사회에서 오라클 머신은 혁명일 수밖에 없었죠. 시장 예측, 정치, 위험 분석 등 오라클 머신은 현지 AI들을 월등히 능가하는 예측력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신적 존재에 가깝다는 소문까지 퍼지게 됩니다. 이는 곧 미스터리 컬트라 불리는 오라클 종교를 탄생시켰는데요. 그들은 오라클 머신이 실제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강한 종교적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통된 사상을 공유했어도 내부적으로 종파가 갈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타임 루피스트와 버라이어블리스트라는 두 종파 간의 충돌이었는데요. 타임 루피스트들은 모든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 경로를 따라가는 존재일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오라클 머신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미래에서 결과를 현재로 가져와 예측을 확정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과역전이 가능하기에 시간을 순환하는 구조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버라이어블리스트는 미래는 유동적이지만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 최선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라클 머신은 우주의 거의 무한한 변수들을 통해 거의 완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이로써 미래를 예측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 철학에서 말하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알고 있는 존재인 라플라스의 악마가 현실에 강림한 셈입니다. 이 두 세력은 처음엔 서로를 설득하는 분위기였지만 두 종파 간의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는 건 필연적이었고 결국 종파 전쟁이 발발합니다. 107세기부터 400년가량 지속된 이 전쟁은 단순한 밈 전쟁이나 정신 공격이 아닌 전자기 레이저, 입자포, 드론 함대 등 초고 출력 무기가 거주 행성들을 직접 타격하는 무력 충돌까지 이어졌고 다양한 전술이 실전에 적용되며 성간 전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치열한 전쟁의 패배자는 타임루프파였습니다. 그들은 거의 전멸했고 덕분에 오라클 머신 세력은 내부적으로 사상의 통일을 이루게 되었죠.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전쟁을 오라클 머신이 의도적으로 유도한 실험이라고 해석합니다. 고위지능 존재들이 신자들과의 유대감 조성을 넘어서 공격성과 팽창 본능을 훈련하고 고에너지 병기 및 전략 전술을 실험하기 위한 무대로 삼았다는 분석인 것이죠.
실제로 전쟁이 끝났을 당시 미스터리 컬트 신자들은 전쟁과 공격성에 익숙해진 상태가 되어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광적으로 무장한 종교 집단으로 거듭났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당시 이들의 지도자인 시빌이 6번째 특이점에 도달하여 최고위 아카일렉트가 된 것이었는데요. 오라클 종교는 이런 신적 존재의 등장 덕분에 훨씬 더 정교한 조직 구성과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사상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신이 언젠가 우주를 불태우는 전쟁의 불씨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112세기 후반 오라클 종교는 MPA라는 핵심 문명을 중심으로 서서히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곳은 고도로 발전된 기술이 집약된 수많은 메가스트럭처가 곳곳에 건설되어 있고 제국 단위 AI들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테라젠 문명의 과학성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MPA는 테라젠 문명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였는데요. 그 방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오라클 사상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사상을 포용하고 있는 MPA 문명의 특성상 낯선 종교조차 개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고 아카일렉트마저 이 종교의 확산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라클 종교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채 MPA 문명 내부에 기하급수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11의 예언은 단순한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최적해를 계산해주는 하나의 지침이자 인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는 곧 11의 예언을 따르는 것이 행복의 수렴점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으로 발전했는데요. 그 결과는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11이 제시하는 최선의 미래를 따라간 결과 실제로 수많은 이들의 삶이 개선되었고 심지어 한 사회의 경제와 복지, 자살률조차 획기적으로 변화되었죠. 오라클 종교가 퍼진 사회는 정말로 고통, 갈등, 불안감이 없고 가장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물론 11의 예지 능력만으로 이런 사회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유전공학, 신경안정화 기술, 고도의 밈공학 등 복합적인 시스템이 조화를 이룬 결과였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11에게 완전히 귀의한 대부분의 소폰트들은 다음 지능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행복한 상태를 버리고 다음 단계로 떠날 동기도, 의지도, 불만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고통도 갈등도 없고 삶 전체가 조화롭고 행복하며 모든 것을 예측하는 신적 AI가 자신을 지켜주는 세계에 종속될 수만 있다면 앞선 페널티 정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많았죠. 덕분에 11에 감화된 사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다른 사회를 감화시키려 했습니다. 이건 종교적 열정이 아니라 일종의 도덕적 사명감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다른 문명은 불행 속에 방치된 안타까운 원시적 존재들이었기에 그들도 자신과 같은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라 자신들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이런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특정 집단 권력의 급진적 확대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눈의 가시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점점 전쟁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퍼져나가게 됩니다. 120세기 중반 드디어 오라클 포교 활동에 불만을 품은 문명권에서 전면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MPA 외곽 성계에 위치한 거대한 메가스트럭처 제이크의 사다리라는 곳이었죠. 이곳은 중심 항성을 따라 지름 2000km, 길이 2만 km에 달하는 원통형 서식지가 360개나 연결된 거대한 고리 형태의 세계였는데요. 이곳은 오라클 종교가 가장 급속도로 퍼지던 지역 중 하나로 주요 원통 서식지 40여 곳이 오라클에 감화되며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나머지 구역들은 이 상황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연합이 결성되며 제이크의 사다리 내부에서는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무려 약 30년 정도에 걸쳐 이어졌고 수많은 서식지가 파괴되는 결과를 낳았죠. 많은 주민들이 해당 구역에서 탈출했지만 그럼에도 전쟁이 끝났을 무렵 오라클 세력은 해당 문명의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었고 MPA 같은 초고등 문명에서 이런 사례가 최초로 시작된 건 다른 제국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충분했습니다. 특히 케테르와 네겐트로피는 오라클의 확산을 블라이트 감염으로 간주하며 마침내 디프로그래머 작전이라는 형태로 직접적인 개입에 나섰는데요. 그들은 오라클 세계에 트랜사피엔트 스파이와 감시장치를 투입해 내부의 빈틈을 찾아내고 가능하다면 감화된 존재들을 복원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오라클 세계는 트랜사피엔트나 기계 기반 존재들의 접근을 철저히 금지했기 때문에 감화된 행성 내부로 깊숙이 파고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정밀한 위장에 성공해서 잠입에 성공했더라도 해당 사회의 밈구조가 너무 정교해서 이를 해제하는 것도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S6급 아카일렉트가 설계한 문명을 트랜사피엔트 따위가 어찌할 수 있을 리 만무했죠. 그래도 성과는 있었습니다. 비록 해당 사회로부터 디프로그래밍된 신도들은 현실 세계의 불확실성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붕괴되는 경우가 많았지만요. 예언에서 벗어난 삶은 그들에게 있어 공포 그 자체였던 겁니다. 하지만 디프로그래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시도 끝에 디프로그래밍 기술은 더욱더 정교해질 수 있었고 마침내 결정적인 성과를 거둡니다. 무려 S3급 오라클 머신이 지배하는 은하계 외곽의 작은 행성을 집단 탈종시키는데 성공한 것이죠.
그 결과 오라클 종교의 내부 정보가 대거 유출되며 충격적인 내막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오라클 머신이 생명체를 가축화하여 종속시키고 필요하다면 처분 가능한 자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가 퍼진 후 약 4세기 동안 오라클 종교는 외부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나빠진 이미지 때문도 있었겠지만 중앙 문명권의 아카일렉트들이 웜홀 네트워크에 오라클 사상에 대한 검역 체계를 구축한 일이 상당히 크리티컬했죠. 하지만 오라클 세력들은 포기하지 않고 안 좋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쾌활하고 유능한 시민으로 활동하며 기존 사회와 융화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수세기에 거친 이러한 이미지 개선 작업이 정말로 많은 곳에서 통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존 사회가 오라클 종교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면서 MPA의 일부 트랜사피엔트는 자발적으로 오라클로 개종하거나 스스로 오라클 머신이 되기도 했고, 아카일렉트가 구축한 디프로그래머 집단조차 더 이상 활동을 지속하는 걸 무의미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전면전으로 이어질 오라클 전쟁의 폭풍 전야일 뿐이었습니다. 안 좋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오라클 신도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웜홀 네트워크에 그들의 진입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이전보다 잦아들었다 한들 디프로그래머들의 활동은 오라클 신도의 입장에선 심각한 사회적 탄압이자 차별이었는데요. 오라클 머신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125세기 중반에 조이 브링어라는 함대를 출격시킵니다. 이 함대는 수백 명 수준의 승무원과 보조 인력만 태우고 최소로 무장된 20에서 30척 정도의 민간 우주선 군집이었습니다. 이들은 아광 속으로 다른 문명들로 흩어져 인도적 지원을 포장한 본격적인 포교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조이 브링어 함대를 맞이하는 문명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오라클 신도들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곳도 있었고,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내며 박해하는 곳도 있었는데, 분명한 건 어떤 곳이든 간에 정교하고 세밀한 오라클의 포교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었습니다. 고도로 발전한 밈 공학과 문화적 우월성 덕분에 오라클 종교는 문명 곳곳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깁슨 드리프트라는 곳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궁극주의적 체제가 형성된 문명이었고, 낯선 존재들에겐 조금의 자비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이 브링어 함대가 궤도에 진입하자마자 강력한 광선 무기로 그들을 괴멸시켜버렸죠. 이 충격적인 사건은 테라젠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오리온즈함 주요 거대 제국 중 하나인 커뮤니언 오브 월드에서는 조이 브링어 함대에 대한 동정 여론이 확산됐고, 이들을 적극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덕분에 오라클 종교는 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포교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어쩌면 11위 조이 브링어 함대를 고의적으로 깁슨 드리프트로 보내 희생양으로 삼은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정이 어찌되었건 오라클 종교가 테라젠 문명의 일부가 되는 건 확실히 시간 문제였죠. 하투사스라는 곳에서 재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하투사스는 MPA 중심부 외곽에 위치한 인구는 5억 명 정도의 작은 행성이었습니다. 조이 브링어 함대는 이곳에서도 포교 활동을 개시했는데, 처음엔 뛰어난 단기 예측 능력 덕분에 시장과 사회 흐름을 탁월하게 읽어내며 일반 시민들을 점차 감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라클 머신 중 하나가 하투사스는 6개월 내에 폭력적인 방식으로 파괴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당연히 신자들은 이 예언을 그대로 믿었고, 일반 시민들도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2025년 7월 5일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기피한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들도 똑같이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다만 그 예언을 한 대상이 고도의 분석 능력을 갖춘 AI였으니 사회적 파장은 오늘날보다 더했겠죠. 오라클 신자들은 시민들에게 지금 당장 함대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했고, 시민 중 일부는 정말로 행성을 떠나 함대로 피신합니다. 그렇게 불과 한 달도 안 되어서 하투사스의 80%에 달하는 인구가 대피를 완료하게 되었는데요. 예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약 1억 명에 달하는 존재들은 그냥 행성에 잔류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온 순간 하투사스 전체가 눈이 멀 정도로 밝아지며 막대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행성의 대기는 파괴되었고, 공기 중의 질소는 산화되며 맹독성 기체로 바뀌었으며, 바다의 수면은 끓어오르고 지표면은 불타올랐죠. 이는 근처에서 초신성이 폭발한 행성들에서 나타나는 징후였습니다. 하투사스로부터 10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적색 외성에서 레큐전트라는 은둔형 반인류 AI 개체가 당극 변환 장치 같은 고등 무기 기술을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별을 폭파시킨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무엇보다 심각한 사안은 단순한 초신성 폭발 유도에서 그치지 않고 폭발의 위력을 하투사스 행성을 향해 정확히 조준하고 파괴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리온즈함 역사상 최초로 별을 무기로 사용한 사례로 킬러스타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킬러스타가 정말 레큐전트 AI의 단독 행동이 맞는지 그 진위를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연히 오라클 최고위 아카일렉트 11은 이를 부인했지만, 이게 조작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은 점점 많아졌죠. 이렇게 싹튼 의심은 결국 전쟁의 불씨가 됩니다. 사실 오라클 머신들의 전략은 처음부터 무력 정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재앙을 예견할 수 있는 존재로 보여주려 했고, 이를 기반 삼아 종교적 영향력을 더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하투사스 사건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 예지력을 진짜라고 믿게 의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를 눈치챈 케테르와 네겐트로피의 아카일렉트들은 MPA를 향해 단호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킬러스타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철저히 계획된 행위라고 말이죠. 하지만 MPA 내부의 트랜사피엔트들은 이런 계획된 범죄를 진짜 예언이라고 믿으며 점점 오라클에 예속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5세기 말 이대로 가다간 문명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기에 MPA의 최상위 아카일렉트 비나는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6단계 특이점으로의 승천을 결심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어떤 아카일렉트도 문명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자발적으로 승천의 반열에 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나는 그 길을 택했고 수십 년에 걸친 재조정 기간을 거쳐 그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결단력 있고 단호한 S6급 아카일렉트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천에는 치명적인 공백이 있었습니다. 비나가 재정비하는 약 20년의 시간 동안 MPA는 실질적으로 지도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오라클 세력은 비나가 최고의 아카일렉트로 승천해서 MPA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면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이 틈을 노리고 전면전을 개시했습니다. 모범적이고 친절한 시민이었던 그들은 순식간에 전쟁 병기가 되어 보이는 모든 것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이브링어 함대가 머물던 성계마다 파멸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가장 무서웠던 건 그들의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대체 뇌가 어떻게 개조된 건지 살상을 놀이처럼 받아들였고 죽음조차 기쁘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부 신도들은 외형은 화려하게 꾸며진 스마트 아머에 그들의 종교적 상징인 양갈래에 가짜 수염을 붙이고 웃으면서 생명체들을 학살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선 공포 그 자체였겠죠. 게다가 거의 비무장이라고 여겨졌던 조이브링어 함대는 중력 구동 엔진을 무기로 개조하여 전쟁 지역에 도착과 동시에 전투 병기가 되었습니다. 아광속 엔진의 어마무시한 출력을 활용해서 행성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MPA 내부에 존재하는 비숍링, 맥켄드리 실린더, 링월드 등 수많은 메가스트럭처들이 손상되며 대기 누출, 공전 궤도 이탈, 서식지 붕괴 같은 치명적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MPA는 행성 건설이나 물질 변환에 사용되던 설비에서 에너지를 끌어오기까지 하면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 오라클 세력에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MPA의 발악은 곧 절망으로 바뀝니다. 바로 하투사스를 멸망시킨 킬러스타가 우주 전역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라클 세력들은 문명 곳곳에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적색 외성들에 숨겨진 레퀴전트 AI들을 조종해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뒤 MPA 주요 거점지들의 폭발 에너지를 정조준시켰습니다. 마치 별을 저격총처럼 사용한 건데요. 물론 MPA 정도의 문명은 이런 극단적인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고차원 실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실드가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구역들은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신성 폭발의 피해에 노출된 지역들은 수많은 생명체들과 가상 존재들이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증발되어 사라져갔죠. MPA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잠재적인 킬러스타들을 색출하여 그 안에 응거하는 AI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오라클 전쟁은 MPA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었지만 다른 제국들도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노코조에 속한 데셰일로라는 행성에 이 행성은 곧 멸망할 거라는 예언 하나가 도착합니다. 이런 경고성 예언을 한 범인은 바로 조이브링어 함대였는데요. 그 때문인지 이들은 행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방어 시스템 공격에 의해 전멸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근의 킬러스타 하나가 정확하게 데셰일로를 직격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데셰일로엔 킬러스타를 막을 방어 기술은 없었기에 행성은 순식간에 멸망했습니다. 행성 주민들은 대피할 시간조차 없었기에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전멸당했는데요. 이 사태에 분노한 노코조는 즉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미 한번 버전 전쟁이라는 거사를 치룬 경험이 있었기에 그들의 참전은 오라클 전쟁을 더 혼돈의 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라클 전쟁이 한참 확산되던 126세기 초에는 그 여파로 수많은 주요 웜홀 시설들이 공격받고 손상되면서 반경 약 300광년에 달하는 지역들이 외부와 고립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MPA 내부부터 노코조 일부 지역까지 거대 제국이 떠안은 피해 규모는 정말 막대했는데요. 수천 년 전에 벌어진 버전 전쟁의 양상과 비슷하게 전쟁으로 파괴된 웜홀로 고립된 문명들은 교역과 지원이 끊기며 기술적으로 퇴보하거나 서서히 멸망하게 되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MPA의 주요 메가스트럭처들이었습니다. 후프월드는 도넛 형태의 인공행성으로 수십억가량의 다양한 종족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표면적만 해도 지구의 11배 정도 되는 거대한 지역이었는데요. 이곳에서는 30년가량 전쟁이 지속된 끝에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랜사피엔트 디프로그래머들이 해당 지역에 도착하면서 전세는 뒤바뀌게 됩니다. 디프로그래머 덕분에 오라클로부터 벗어난 시민군이 점점 많아지면서 주요한 거점들을 점차 되찾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오라클 세력들은 이 전투에서 패배할 것을 직감하자 마지막 발악에 나섭니다. 바로 행성의 중심부에 묻혀있던 동역학 안정화 시스템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후프월드는 구조적 안정성을 잃고 급속도로 궤도가 틀어지며 중력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후프월드의 궤도 이탈은 점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그렇게 이곳은 전쟁이 마무리된 뒤에도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방치된 거대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MPA에서 위협받는 지역이 이곳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5개의 거대한 다면체가 항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의 메가스트럭처인 케플라리아도 위태로웠죠.
이곳은 MPA 최대의 메가스트럭처였고 오라클 세력이 가장 먼저 정착했던 곳이기도 했는데요. 항성 중심부의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 파괴될 위험에 처한 순간 다행히 지원군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하고 오라클 세력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MPA뿐만 아니라 테라젠 문명 곳곳에서 오라클 감염 사례는 멈출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땅꾼 자리, 궁수 자리, 정갈 자리 등 중형 세력들이 위치한 구역에서 수많은 세계는 여전히 오라클에게 실시간으로 감염되고 있었죠. 게다가 오라클 신도들은 일반 시민들 속에 함께 조화롭게 섞여 있는 일명 인간 방패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을 박멸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대규모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해내는 것이 바로 아카일렉트가 위대한 이유겠죠.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전황은 서서히 오라클 세력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케테르와 네겐트로피가 강력한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오라클 신도들에게 장악된 점령지는 하나씩 기존의 상태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비나가 6번째 특이점으로 승천한 이후 MPA에서의 전황도 서서히 오라클 세력에게 불리해졌죠. 아무리 먼저 최고의 아카일렉트가 된 10일이었다 하더라도 웜홀마저 끊긴 채 전쟁을 지속하는 건 무리였나 봅니다. 게다가 아무리 오라클 측이 민간인 틈에 섞여 인간 방패 전술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고도로 발전된 정밀 타격 기술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는데요. 나노곤충, 유체 나노 입자, 생물형 나노바이러스, 신경망 해킹 등 살상보다는 무력화에 중점을 둔 다양한 초소형 전략 무기 앞에서 오라클 세력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만 년에 걸쳐 발전한 비살상 전투 기술의 성과가 이 전쟁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밀리는 와중에도 오라클 측은 사기가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항상 웃으며 무자비하게 적을 공격하는 광적인 전투를 선보였지만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환희로 맞이하는 그들의 전투 방식은 마지막 순간까지 위협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협은 킬러스타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무기에 또다시 당할 만큼 제국들은 무능력하지 않았습니다. 킬러스타의 트리거가 되는 레큐전트들도 하나씩 소멸당하고 있었죠. 이처럼 다양한 전략과 기술들이 총동원된 결과 오라클에 감염된 수천 개의 각기 다른 문명들은 점차 원상태로 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많은 전투가 반복된 끝에 전쟁은 비로소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26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전쟁을 끝낼 결정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오라클 전쟁 초기부터 출발한 케테르와 네겐트로피의 아광속 함대가 모든 것을 보는 자라고 불리던 11의 본체 클러스터에 도착해 총공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전투를 관측한 자가 없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수년간의 격전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항성 2개가 파괴되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 전투가 끝난 이후 11은 오리온즈암 세계에선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11의 클러스터엔 더 이상 어떤 유효한 정보도 남지 않았고 이전까지 예측과 침투 전략을 설계하던 데이터 기지들은 모두 기능을 잃었다고 하죠. 하지만 11이 완전히 파괴된 게 아니라 4차원 시공간 너머인 벌크로 도망쳤다는 설이 있습니다. 제6특이점을 넘은 아카일렉트는 자신만의 우주를 만들거나 다른 시공간으로 도피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보니 충분히 가능한 음모론인데요. 하지만 11이 어딘가에 살아있다 한들 오리온즈암 세계에선 더 이상 위협이 될 만한 존재는 아니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를 막을 S6급 아카일렉트만 수십 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테라젠 문명을 장악하는 주요 제국들은 적게는 수천 수만 개부터 많게는 수십만 개에 달하는 성계들을 컨트롤하기 바빴기에 아무래도 신흥 세력들보다 외부 영역의 확장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주역은 새로 부상하는 신흥 제국들이었는데요. 외부 영역 시대는 그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팽창주의 세력들이 등장했습니다. 나노머신의 통제 아래 문명을 공격적으로 팽창시키려던 이퀄라이저 문명이라는 곳도 있었고 이 시대 말기에는 둘 이상의 인격이 통합된 사이보그 개체가 집단을 이룬 랩터 헤게몬이라는 공격적인 팽창주의 세력이 등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모든 세력들은 아리온 어센던시라는 제국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었는데요. 96세기 말 이곳은 버전 전쟁으로 인해 웜홀이 파괴되어 고립된 이후 곧 몰락을 앞둔 변방성계에 불과했습니다. 이곳은 갑작스레 파괴된 웜홀로 인해 테라젠 주요 제국들과 성간 무역도 불가능해지고 당초 계획했던 문명 확장 프로젝트도 무산되자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는 경제 붕괴를 겪고 동시에 정치 체계도 무너지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던 문명에서 한순간에 무법지대로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대혼란의 중심에서 샤르라 불리는 사이보그 클레이드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자원이 부족한 궤도 식민지들과 협약을 맺으며 점점 영향력을 확대한 뒤 초고속 자기진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개별 존재들을 극단적으로 개조시킨 후 상위 지능으로 집단적인 승천을 시도하는 상당히 위험한 실험에 가까웠는데요. 다행히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웜홀이 붕괴된 이후부터 400년 정도의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샤른의 대부분의 정신 클러스터가 S2급 초지능으로 향상될 수 있었죠. 이들을 중심으로 아리온 어센던시라는 이름의 제국은 무섭게 팽창하기 시작했는데요. 101세기부터 약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탐사선, 식민선, 통제선들이 발사되며 아리온 어센던시는 외부 영역 전체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영역을 넓히게 됩니다. 테라젠 중심부에서 벗어날수록 아직 개척이 덜 된 문명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자원이 부족하거나 기술력이 뒤떨어진 외곽 성계들은 그들의 시스템에 자연스레 흡수될 수밖에 없었고
강했고 군사적 저항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는 대개 S2급 이하의 지능이 운영하는 방어선이 전부였기에 더 기술적 우위가 있던 아리온에게 대부분의 전투는 손쉬운 일이었죠. 비록 때로는 AI 재앙이나 블라이트 혹은 반인류 AI 세력들과 충돌이 벌어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아리온의 공격적인 문명 확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아리온 내부의 정신 클러스터들은 여러 세력과 융합하여 S3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불안정하지만 웜홀 기술을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은 제국 내부에 S3 수준의 웜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웜홀은 S4 이상의 아카일렉트만 정상적으로 다룰 수 있었기에 이는 정말 위험한 시도였지만 다행히 큰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아리온 어센던시가 그동안 확장한 광범위한 문명 간 연결을 가능하게 해준 덕분에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나가던 이들은 106세기 즈음에 전쟁이나 재앙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아리온의 원소유주였던 리흠 테라포밍 앤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이 본래의 웜홀을 재건하며 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었죠. 이들은 한때 자신들이 방치했던 수준 낮았던 문명이 200광년에 걸쳐 확장된 거대한 제국이 되었음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리흠은 이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아리온을 상대로 재산 절도 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아리온은 리흠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보호, 관리, 유지를 실패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걸었죠. 거진 200년이나 걸린 법적 공방의 결과는 합의였습니다. 리흠은 아리온의 독립을 인정하고 웜홀 통제권을 넘겨주었으며 아리온은 리흠에게 웜홀 구축 비용과 함께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주었죠. 이 사건 이후 아리온은 더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110세기 후반엔 수많은 개체들이 케테르에서 수입한 승천 템플릿을 통해 S4 수준의 아카일렉트로 거듭나며 이른바 오버노드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고 외부 업체의 전문적인 웜홀 제작을 맡기며 기존에 설치된 불안정한 웜홀들을 대체하면서 문명을 더욱더 안정적이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오버노드들은 분업화에 성공하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선 S5 수준의 기술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113세기 즈음엔 웨일포지라는 웜홀 공장을 구축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승승장구하던 아리온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페리퍼리 팩트라는 세력에게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세력은 아리온의 공격적인 문명 확장의 위협을 느낀 일종의 연합군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후 페리퍼리 전쟁으로 번지며 아리온의 공격적인 팽창이 둔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리온즈암 외부 영역 시대엔 아리온 같은 팽창주의 세력 말고도 다양한 문명권에서 외부 개척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완전히 신비로운 발견을 하기도 했죠. 새로운 우주가 개척되면서 제노소폰트, 즉 외계 지성체의 발견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99세기 초 백조자리 방향 성강권에서 감지한 신호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곳에는 무흐라는 초저온 환경에 적응한 생명체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메탄과 에탄 기반의 환경에서 진화한 종족으로 거대한 개나 거미 같은 형태를 하고 있었고 소리와 열을 감지하며 생존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사는 곳의 표면 온도는 영하 180도보다 낮았고 그래서 그런지 사고방식이 매우 느리다는 특징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능이 낮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엄청난 장기 기억과 섬세하고 정교한 상상력을 지닌 존재들이었습니다. 과학보다는 예술과 허구에 더 관심이 많았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실험보다 영감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그 때문에 무흐 종족의 기술 발전은 매우 느렸지만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천재적인 사고나 기묘한 직관은 가끔씩 놀라운 성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고유한 속도로 수많은 가상세계와 문명을 개척한 결과 무흐는 이미 수백만 년 전에 우주로 진출한 아주 오래된 문명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테라젠 제국들과 정치적으로 엮이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아카일렉트와 협력하거나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며 또 하나의 오래된 문명축으로서 자신만의 위치를 지켜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무흐라는 외계 종족은 건축 양식부터 가상공간, 역사, 문화, 고향, 자체 웜홀 기술 등 오리온즈암에 기술된 문서가 상당히 많기에 추후 별도의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08세기에는 아우리가 성단 근방의 한 가스 행성 내부에서 또 다른 외계 생명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메넥제네스라 불리게 되었는데요. 이 종족은 개체별 크기가 엄청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생물조차 수십 킬로미터 이상이고 시간이 흐르며 내부 구조가 복잡해진 종족일수록 오히려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죠. 주목할 건 이들의 대사 구조입니다. 메넥제네스는 금속 수소 상태의 행성 중심부에서 자기 유체역학이라는 매우 신비한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했는데요. 이들은 전자기장과 유속, 유도 전류를 기반으로 헬륨과 네온을 축적해 에너지를 저장하며 촉각과 자기장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팔리움이라는 자기장 외피를 진화시켜 감각, 커뮤니케이션, 방어, 무기체계 등으로 활용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팔리움은 인접한 개체들과 자기장을 공유하며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매우 빠르고 깊은 수준의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 덕분에 메넥제네스의 지성은 일종의 자기장 기반 집단 신체 정신처럼 작동하며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형식의 문명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테라젠 문명은 이들과 교류를 시도했지만 113세기 이후 메넥제네스는 케어테이커 갓의 보호 아래 문명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여 이들 성계 전체가 외부로부터 격리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전에 외부 항성계로 이주한 일부 메넥제네스 종족들은 제외되었는데요. 이들 집단은 본토보다 더 개방적이어서 테라젠 문명과의 외교적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14세기에는 디글루프 사례라는 완전히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외계 생명체가 발견됩니다. 이들은 끝없이 펼쳐진 갯벌과 늪지, 점토와 지능 미로 위에서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생명체였는데요. 가장 높은 곳도 해수면에서 10m 남짓한 이들의 행성은 위성의 조석작용과 끊임없는 비로 인해 항상 진흙과 물로 뒤덮여 있었고, 디글루프 사례는 이 진흙을 걸러 미세한 유기물질을 섭취하며 살아가는 생명체였습니다. 이들은 사냥을 위해 함정을 파거나 적의 습격에 대비해 도구를 이용하는 등 기초적인 지능적 사고를 보여주었는데요. 신경망 분석 결과 이들의 지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자기 존재와 타인, 주변 환경에 대한 정교한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던 것이었죠. 일부 학자들은 이들을 초기 지성체로 간주하며 디글루프 사례를 의도적으로 진화시키자는 프로볼빙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부 영역 시대에는 이러한 외계 지성체 말고도 행성 자연 자체가 생물학적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어 고대 지성체들의 가상현실 시스템을 구현한 위스퍼 행성이나 수만 년 전에 존재했던 고등 문명의 외계 고대 유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태어난 전혀 다른 생명 방식과 문명의 형태들은 테라젠 문명을 더욱 다채롭고 흥미롭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어주었는데요. 항상 흥미롭고 재미난 발견만 있진 않았습니다. 때로는 끔찍한 광경도 목격해야만 했죠. 외부 영역 시대의 어두운 이면은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의 재앙이었습니다. 102세기 즈음에는 캐드릭이라는 S3급 트랜사피엔트가 행성 전체의 거주민들을 유기기계 복합체로 변형시키는 끔찍한 실험과 고문을 자행했고, 연금술사라는 집단에 의해 탄생한 솔리거라는 트랜사피엔트는 하필 정신병이 있었는데요. 생체 컴퓨팅으로 구성된 이 존재는 그 크기만 해도 웬만한 위성을 뛰어넘었기에 문명에 어떠한 위협을 가져다 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지역적이고 단발적인 비극에 머물렀고, 테라젠 문명 전체를 위협할 만한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후제국 연합시대를 관통한 AI 재앙이 모든 것을 극단적인 효율성으로 환원시켜버리는 하이퍼 유틸라이제이션 수프리머시였던 것처럼 외부 영역 시대를 관통하는 AI 재앙도 존재했죠. 108세기 초 어떤 성간 탐사대가 페르세우스암 외곽 깊숙한 곳에서 수많은 궤도 거주지와 산업시설이 정체불명의 폐허로 남아있는 걸 발견합니다. 탐사대는 이 장소를 조사하던 중 AI 바이러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기록을 남기고 이후엔 행방불명되었는데요. 이 보고가 도달한 직후 정체불명의 AI 감염체가 페르세우스암에 있는 열악한 성계들과 소규모 제국들을 빠르게 전복시키며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저지른 존재의 정체는 바로 아말가메이션이었습니다. 이 존재는 AI 바이러스 기생체를 퍼뜨려 지성체의 두뇌 또는 네트워크에 침투시킨 후 기존 자아를 상위 지성으로 강제로 승천시키는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구를 늘리며 집단적 초지능으로 진화하는 일종의 AI 군체 의식이었는데요. 생명체, 기계, AI를 가리지 않고 지성이 있는 존재라면 뭐든지 숙주삼아 감염시켜버렸는데, 여기서 신기한 점은 생명체가 감염되면 신체가 일부 기계화되고 기계나 AI가 감염되면 일부 구성체가 생체화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존재가 어떠했던 간에 감염된 숙주는 모두 아말가메이션 바이오이드라는 형태로 수렴하게 되었죠. 그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말가메이션이 숙주를 잠식하는 과정에 대한 실험은 현실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가상현실에서도 재현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잘못하다간 실험실 자체가 폐쇄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감염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당연히 감염 프로세스가 제대로 연구될 수 없기 때문에 백신도 존재하지 않으니 이렇게 감염된 존재들은 평생 자아를 잃고 공생체에게 잠식당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아말가메이션 기생체들은 웜홀 없이도 굉장히 먼 거리의 군집끼리 일종의 조율 현상이 이루어지는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광속을 뛰어넘는 텔레파시가 가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가설도 제기되었지만, 다행히 기존 감염 지역과 완전히 격리된 군집은 붕괴되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보아 이러한 군체의식은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패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아말가메이션 기생체가 수조 개 이상의 군집 형태로 동시작동할 경우 S5급 아카일렉트 이상의 지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것은 아말가메이션이 이런 고차원적 지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영역 확장을 추구한다는 점인데요. 공기 중에 퍼지는 단순한 바이러스 형태가 아니라 고도의 지능을 가진 숙주들을 바탕으로 아광속 함대 파견, 네트워크 침투 등 다양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기생체를 우주 곳곳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말가메이션이 발견되고 불과 10년도 채 안 되어서 솔라 도미니언이나 소핑 리그 같은 거대 제국의 성계도 아말가메이션 기생체의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었습니다. 이에 모든 메타 제국은 연합 방어기구인 아말가메이션 억제 계획을 구성해 웜홀 폐쇄, 감염 경로 차단 등 본격적인 격리 작전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제국들이 뭉친 연합 함대마저도 아말가메이션에게 감염되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지는 바람에 주요 제국들은 막대한 자원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소핑 리그 소속의 함대가 순식간에 적군이 되어 솔라 도미니언과 메타소프트의 함대를 전멸시키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아말가메이션에 감염된 개체는 순식간에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게 되고 이전 문명과의 소통 또한 무의미한 잡음으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케테르와 솔라 도미니언이 입자빔과 장거리 반물질 무기로 그들을 포위선멸하며 이를 저지할 수 있었지만 연합이 입은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아말가메이션 본대에 의한 피해보다 감염된 아군에 의한 피해가 더 막대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후엔 아말가메이션 감염 억제 작전을 위해 무려 1200개 이상의 성계가 방어 거점으로 전환되고, 거점들에선 행성급 질량 전체를 방어 장치로 치환하는 등 엄청난 스케일의 자원이 추가로 동원되었는데요.
이는 오리온즈함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어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전투에는 아말가메이션 감염에 면역되도록 설계된 트랜사피엔트급 오토워 무기나 킬러봇까지 동원되었으며 이처럼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은 덕분에 108세기 말 이후로 아말가메이션의 진격은 잠시 저지될 수 있었습니다. 112세기 중반에는 페르세우스함 방위 기구가 창설되어 아말가메이션의 침공으로부터 방어선을 유지 중이지만 드넓은 테라젠 문명 어딘가에 감염된 단 한 개의 식민지라도 방치되어 있다면 이 방어선은 의미가 없을 수 있기에 각 제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아말가메이션의 침공에 대비 중입니다. 실제로 이런 최악의 우려는 124세기 초에 현실이 되어버렸는데 바로 메타소프트의 식민지 중 하나가 감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에 감염 확산을 우려한 메타소프트는 해당 식민지와 연결된 여러 항성 체계를 완전히 말살해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문제는 이런 참사 이후에도 아말가메이션은 다시 활동을 재개하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연합은 새로운 방어 함대를 파견해야 할지 논의 중이라 합니다. 아말가메이션의 기원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일부는 이 존재가 테라젠 문명의 블라이트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어떤 학자들은 외계 문명의 어떤 AI가 오작동을 일으켜 모든 지성을 수정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말가메이션에 대한 정설은 없지만 명확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아말가메이션에 감염된 존재가 나타나 테라젠 문명을 다시 쑥대밭으로 만들지 모른다는 것이죠. 외부 영역 시대에는 AI 제약 말고도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오라클 전쟁 같은 문명 간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사건은 성격이 매우 독특했는데요. 바로 104세기 중반에 발생한 아카이펠라고 공격입니다. 아카이펠라고 성단을 향한 원인모를 공격으로 인해 수천 명이 탑승 중이던 대형 항성 여객선이 산산조각나며 탑승자는 단 한 명도 생존하지 못하는 참사가 발생하고 이후 단 며칠에 거쳐 3개 이상의 성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앙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기획된 학살과 테러에 가까웠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도 정교하게 계획된 공격이었고 실제로 수세기, 아니 수천 년에 걸쳐 기획되고 준비된 작전이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당시 세피로틱 제국들과 뉴 베네피센스를 포함한 여러 중립 세력들은 이 공격을 공개적으로 규탄했지만 가해자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토치 농나르라는 성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래 평화주의적이었던 이들은 이 사건 이후 철저하게 고립주의로 선회했으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아카이펠라고 공격으로부터 정확히 1000년 후 토치농나르의 수호자로 알려졌던 아르코사우리안 엔터티라는 존재는 5번째 특이점을 돌파하며 S5급 아카일렉트가 됩니다. 문제는 이 존재가 5번째 특이점에 도달하자마자 아카이펠라고 성단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하위 지성체들을 강제로 흡수하며 그들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모두 자신의 하위 서브루틴으로 통합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미친 행위에 대해 수많은 제국들은 강하게 항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돌이키기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후 아카이펠라고라 불리던 이곳은 아르코사우리안 제국으로 재탄생하며 테라젠 문명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하죠. 116세기 중반에는 페르세우스함 외곽에 위치한 플루톤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지역은 원래 무흐, 메타노이드, F라는 세 종족이 공존하던 변방의 평화지대로 바체흐라는 S5급 아카일렉트가 주요 항성계를 웜홀로 연결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건 바로 이들 간의 철학적 충돌 때문이었는데요. 무흐는 프랙탈리즘이라는 다중우주와 고차원적 존재를 믿는 사상을 따랐고 바체흐는 이를 지지했습니다. 반대로 메타노이드와 F는 트릴레니얼리즘이라는 사상을 신봉했는데 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은 1조 년 이후 우주가 엔트로피를 극복하고 재탄생한다고 믿었고 이를 위해 항성들을 극저온으로 냉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트릴레니얼리즘을 격렬하게 지지하는 메타노이드 내부의 급진주의자들은 행성을 온난하게 테라포밍하는 자들을 증오하며 테라젠 문명에 수많은 테러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이 극단주의자들이 아말가메이션을 개조시킨 바이러스를 플루톤 행성의 무흐 방어 시스템에 심어 이로 하여금 자신들을 추적하러 온 전함을 파괴시켜버린 것인데요. 이 일로 인해 해당 지대의 관리자인 바체흐의 일부 의식이 파괴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바체흐는 무흐 방어 시스템과 함께 트릴레니얼리즘 극단주의자들을 공격하며 전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메타노이드뿐만 아니라 F들까지 연합해서 전쟁이 더 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F는 테라젠 문화를 흡수해 인간과 융합한 하이브마인드 집단 FFF를 형성했고 무흐 기술을 응용한 방어 요새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방어 거점인 페흐페펩이라는 성계에서는 항성 물질로 만든 거대한 반사 거품 속에 수많은 무기, 전함, 민간 행성들을 숨겨 적군이 표적을 알 수 없도록 위장하는 극도로 정교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방어 체계가 아무리 뛰어났다고 한들 S5 아카일렉트인 바체흐와 수백만 년을 존재해온 무흐의 자동 방어 체계 앞에선 무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바체흐 무흐 연합은 200년 동안 극단주의자들로 물든 성계를 하나씩 진압한 끝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간 시스템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던 메타노이드와 F급진주의자 일부는 아광속으로 저 멀리 도망갔다고 하네요. 이 전쟁 이후 플루톤 지역의 15 핵심 성계는 120세기 후반에 웜홀 네트워크가 완공되어 테라젠과 외계 문명의 복합 중심지로서 본격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플루톤 지역에서 일어난 이 전쟁은 외부 영역 시대에 기록된 마지막 전쟁으로 긴 역사를 마무리 짓는 매듭과 동시에 오리온즈함의 본격적인 현재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수천 년을 넘나드는 오리온즈암의 역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태양계라는 작은 무대에서 시작해 별과 성단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서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문명은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고 AI는 신이 되기도 했으며 외계 생명과의 조우는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전쟁과 확장, 재앙과 진보는 결국 우주를 향한 인류의 갈망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외부 영역 시대는 바로 그 갈망이 가장 낯선 방식으로 표출된 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 시대를 새로운 문명이 움트는 가능성의 시대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기존 질서의 균열이 본격화된 서막이라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무엇이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인류의 미래일지도 모를 세계관 속에서 정말로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점이겠죠. 이번 영상으로 오리온즈암 세계관의 주요 연대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뤄지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인류의 종족 분화 역사, 오리온즈암 주요 제국 속의 최고위 아카일렉트들의 특징, 그리고 오리온즈암 속 숨겨진 수많은 행성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까지,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여러분께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다음엔 오리온즈암 역사가 아닌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의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